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오늘 이제 내년도 교육학 논술 중등 임용 시험에서 보게 되는 교육학 논술 시험 어떻게 준비하는지 저희 수업에서 어떤 부분들 어떻게 같이 확인하는지 같이 확인하는 시간 오늘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먼저 인사부터 드리면 이선우 하고요. 오늘 같이 전반적인 사항들, 임용시험은 어떤 시험인가, 그리고 교육학 논술은 어떤 시험인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이런 전반적인 사항들 같이 확인하겠습니다. 자, 오늘 받으신 자료가 아마 크게 두 덩어리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가이드 책자. 요 가이드 책자는 오늘 같이 설명에 진행을 할 때 이 책자를 기본으로 진행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사항들을 가지고 확인을 순차적으로 말씀드리는 사항들 같이 보면 되고, 우리 인강으로 듣고 계시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도 이 책자 자료로 업로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자료로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원에 나오시면 이 자료 받으실 수 있으니까 설명회 들으실 때도 이런 자료 활용하셔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면 이미 듣고 계시니까 인강쌤들 같은 경우에는 다시 자료를 받으러 학원에 나오기 힘드시겠죠. 근데 그 업로드는 다 되어 있으니까 그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자료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강의 진행 일정, 방식들, 특성들 이런 부분들 쭉 정리되어 있는 거라서 강의 후반부에 우리 설명회 후반부에 같이 이야기를 할게요. 오늘 날씨가 따뜻해서 그죠? 요 며칠 왔다 갔다 하고 날씨도 안 좋고 비도 왔었는데 따뜻해서 또 나오시기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게다가 또 금요일이잖아요. 그죠? 금요일이고 또 이런저런 다른 전공 설명회들도 많이 있어서 끝나고 같이 들으시고 또 이어서 또 나온 김에 노량진 이제 앞으로 계속 공부하실 곳이긴 하지만 처음으로 여기는 맛있는 게 뭐가 있나 이렇게 좀 살펴보시고 가시기에도 또 금요일이니까 괜찮은 시점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설명을 시작할 텐데 시작하기 전에 최근에 시험 경향이나 시험의 방향에 있어서 꽤 변화가 있습니다. 요 몇 년 정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올해 시험, 우리 11월 25일 날 24학년도 우리 중등 시험이 있었는데 그 시험을 기점으로 해서 뭔가 좀 확실한 방향성, 그 이전에도 보이긴 했지만 그 방향성이 좀 더 명확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포인트가 뭘까를 살펴보게 되면 우리 시험은 이해와 암기와 활용이라고 하는 세 가지 측면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시험이다. 그래서 이론 공부 이제 그런 부분들도 이제 순차적으로 말씀드리긴 할 텐데 교육학 논술을 주변에서 먼저 선배들이 지금 임용시험 준비하신 분들도 있었을 거고 또 지금 오늘 참가하신 분들 중에도 이전에 공부하셨던 경험 있는 그러니까 가볍게 시험을 보시거나 4학년 졸업하면서 좀 준비를 했지만 이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할 거야 이런 마음으로 지금 약간 경험이 있거나 들은 게 있는 상태에서 오늘 참여하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공부하는 내내 그런 궁금증이 있는 거예요. 얘는 도대체 뭐가 중요한 시험일까? 특히 교육학 논술 같은 경우에 어떤 부분을 신경 써서 봐야 하는 시험일까? 라는 고민이 들 텐데 큰 방향과 큰 포인트는 먼저 이해, 그리고 이해를 기반으로 한 암기, 그리고 이해와 암기를 바탕으로 한 실제적 활용이라는 이해, 암기, 활용이 큰 의미 있는 시험이다라는 방향성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두 가지를 한번 같이 보면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요 문제를 둘 다 지금 제가 문제를 두 개 보여드릴 거거든요. 근데 그 두 문제 모두 기출 문제들입니다. 우리 논술 기출에서 실제로 출제됐던 배점 부분의 구체적인 사항을 두 가지를 보여드릴게요. 먼저 수업 구성에 나타난 교육과정 유형의 장점, 문제점을 각각 두 가지씩 써라라는 항목이 하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유형. 교사 A의 궁금한 점을 설명할 수 있는 교육과정 유형에 근거해서 학습 목표 설정, 교육 내용 구성, 학생 평가 계획 시 교사가 고려해야 할 사항을 하나씩 고민을 해보자. 자, 이 두 가지 문제 모두 다
교육과정 파트에서 출제가 된 문제들입니다. 두 문제를 보셨을 때 어떤 문제가 접근하기가 좀 더 용이해 보이세요? 첫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그러세요? 근데 그렇게 말고 어떤 문제가 좀 쓰기가 고민스러울까? 더 고민스러운 부분들이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드실까요? 첫 번째, 두 번째? 잘 모르겠어요. 그래요. 우리 시험 준비가 처음이기 때문에 방향성에 대해서 약간 애매하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가 2016학년도 문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가 올해 얼마 전에 있었던 24학년도 문제입니다. 8년 정도 차이가 있죠. 우리 시험이 2014학년도부터 논술 시험으로 진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올해 24학년도 시험까지 해서 실제로 10년이 조금 지난 거예요. 지난 상태라서 제법 시험의 그 경험이나 데이터들이 쌓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시도들이 있었고 우리 전공도 마찬가지겠지만 교육학 논술 같은 경우에 유형이 계속 똑같이 유지가 되진 않았어요. 조금씩 변화되고 좀 달라지고 이랬다 저랬다 다시 과거로 돌아갔다가 다시 유형이 변화됐다가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 있긴 한데 그런 방향성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첫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요때가 시험이 되게 평이하게 출제됐던 시험이고 교육과정 파트도 답 쓰셨던 선생님들이 되게 쉬웠어요 라는 평가를 받은 시험입니다. 공부를 하신 경우에는 뭐냐면 제시문에 경험 중심 교육과정을 쉽게 찾을 수 있는 내용이 있었고 그걸 찾은 후에 이 교육과정의 장점 2가지 쓰세요. 단점, 문제점 2가지 쓰세요를 물어보는 거예요. 아마 교직 수업에서 교육과정 수업을 들어보셨거나 아니면 임용 준비를 살짝 하시면서 교육과정 영역 공부해 보신 분들은 경험 중심 교육과정의 장단점이라고 적혀 있는 사항들이 대부분의 교재에 있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공부하셨던 선생님들은 그대로 인출해서 쓸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올해 나왔던 24학년도 문제 같은 경우에는 교사 A의 궁금한 점을 설명할 수 있는 교육과정 유형이라고 얘기를 하고는 있는데 제시문을 읽어보면 잠재적 교육과정으로 찾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잠재적 교육과정의 근거에서 목표를 설정할 때 교사가 뭘 고려를 해야 될까? 내용 선정을 할 때는 어떤 부분들을 고려를 해야 될까? 평가 계획을 수립할 때는 어떤 부분을 고려를 해야 될까? 라고 물어보는 문제들이었는데 요 부분은 제가 요 자료 새로 준비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집에 있는 과정책들을 다 뒤져봤거든요. 교육과정 대사전이라고 해서 한국교육과정학회에서 편찬한 교육과정 관련된 사전도 있어요. 모든 용어들이 다 정리되어 이론들이 다 체계적으로 정리된 사전도 있고 여러 가지 과정 교재들도 있는데 어떤 책을 봐도 잠재적 교육과정에서 목표 설정할 때 고려해야 되는 사항 내용 선정할 때 고민해야 되는 거, 평가 계획을 할 때 고민해야 되는 거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사항들은 설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 개념, 배경, 여러 학자들이 얘기를 했었던 전반적인 특성들, 그리고 활용했을 때 의의나 가치, 기본적인 학술적인 내용들은 대부분 다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건 약간 현장에서 활용하는 성격이 강한 거잖아요. 이건 굉장히 이론적인 사항들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물어보는 건 결국 잠재적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개념을 잘 알고 있는가 그리고 그 개념의 주요 사항들을 기억하고 있는 상태에서 문제에서 활용을 해서 무엇인가를 물어볼 때 그 사항들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항들을 활용해서 답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답을 창출해낼 수 있는가 그러니까 얼핏 보면 이거는 답이 정해져 있으니까 모르면 못 쓰겠네 근데 이거는 좀 약간 비벼서 쓰면 쓸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해서 공부를 안 한 입장에서 보면 여기가 쓰기가 편해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공부를 어느 정도 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얘는 책에 있어. 근데 얘는 책에 없어. 근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책에 있는 사항들을 가지고 답을 쓸 때 편안합니다. 덜 불안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못 쓰는 건 아닌데 쓰면서도 이 방향이 맞나? 내가 뭔가를 쓸 수 있는 근거가 있나? 라는 고민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유형 자체가 실제로 많이 바뀌고 있고 이런 형태로 문제가 출제되기 시작한 건 4, 5년 전부터입니다. 4년 전쯤부터 해서 이런 성향들이 많이 드러나기 시작했고 근데 작년 시험 같은 경우에는 살짝 활용의 정도를 줄였다가 다시 올해 시험에서 조금 활용의 정도를 높이는 느낌으로 가고 있어서 앞으로도 큰 방향 자체는 이런 그냥 단순히 알고 있는 걸 배운 그대로 인출할 수 있게끔 물어보는 성격은 좀 아닐 것 같다.
그래서 문제 변화된 부분들을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그 교육학 논술을 공부해야 되는 방향성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따가 한 번 더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저희는 수업에서 1월 달부터 모의고사를 본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안 봐도 돼요, 사실은. 진도 나갈 거 되게 많으니까 진도만 나가도 괜찮은데 굳이 초반부부터 모의고사를 보는 이유는 방향성을 확인하면서 공부를 할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그 방향성을 확인할 수 있는 문제들이었다. 그래서 과거처럼 그냥 사실은 교육학 공부, 전공 공부할 게 너무 많으니까 그 주요 키워드나 주요 사항 중심으로 암기하는 걸 추천하시는 경우들도 많았어요. 근데 지금 올해 시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외워서는 활용을 하기가 너무 까다로웠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 방향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슨 말인지 알아야 돼요. 그냥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무슨 말인지 알아야 돼요. 이해를 하고 암기를 하고 인출 연습을 해서 그걸 가지고 활용을 하는 게 우리 시험에서 궁극적으로 요구하는 방향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지금도 아마 공부하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22 개정교육과정, 변화되는 인재상, 창의 융합 인재 중요해,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인재 계속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똑같이 우리한테도 적용되는 거예요. 그런 인재를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그런 능력을 가졌으면 좋겠어. 전공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물어보시겠지만 교육학 같은 경우에는 보다 직접적으로 그런 문제 형태가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해고, 계속 강조하죠, 그죠? 이해, 암기, 활용. 그 다음에 되게 나쁘끄러운 건데 제가 넣으면서도 되게 고민했는데요. 그래서 답은 그래서 쓰면서도 너무 수치스러운 걸 하면서 넣긴 했는데 같이 하면 잘할 수 있다. 우리 그런 연습 계속 할 거기 때문에 좋습니다. 자, 이렇게 부끄러운 인트로를 시작을 했고요. 도입을 했고요. 자,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오늘 설명회에서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무엇을 살펴볼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설명회 같은 경우에는 준비 경험 있으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일단 처음 준비하신다. 그래서 임용 시험 자체가 뭔지 잘 모르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임용 시험 자체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중에서 1차에서 보게 되는 교육학 논술 시험은 어떤 시험인지, 그래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요 세 가지 부분을 중심으로 순차적으로 확인을 할게요. 자, 그래서 받으신 가이드 책자 보시면, 자, 6페이지. 논술 시험에 대한 안내가 있는 페이지입니다. 자, 우리 중등 임용 시험은 13년도부터 바뀌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논술 기출 같은 경우에도 14학년도부터 시험 문제가 존재합니다. 그럼 그 이전에는 어떻게 봤다? 객관식 시험으로 봤어요. 그리고 2차가 아니라 3차였습니다. 그래서 1차에서는 교육학이랑 전공이랑 객관식 시험을 보고 2차에서는 전공 서술형 시험을 보고 3차에서 면접, 수업 실현, 실기 이런 식으로 3단계로 이루어졌었는데 사실 그때는 보통 요새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식으로 초수생들, 처음 준비하시는 선생님들이나 재학생 선생님들, 4학년 졸업하면서 시험 봐서 합격하시는 분들의 비율이 되게 적었어요. 오히려 훨씬 더 적었고, 특히 1차도 1차지만 2차 시험이 굉장히 까다롭게 진행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되게 1차도 힘들고 2차도 힘들고 그런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기간도 굉장히 길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10월 말에 시험을 봤습니다. 1차를. 10월 말에 보고 2차도 보고 3차도 봐야 되니까. 시험 일정이 3개월 이상 쭉 이어지는 굉장히 긴 일정이었어요. 근데 그게 13년도부터 2차로 간소화가 됩니다. 그래서 1차에서 교육학 논술 전공 해서 20, 80에서 100점 만점. 그리고 2차에서는 우리 교수교과 쌤들, 수업을 하는 교수교과 쌤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수업 실현과 심층 면접, 그리고 실기교과, 은미체라고 하는 실기교과에서는 실기가 여기에 추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기가 추가가 돼서 보통 100점 만점 중에서 실기가 한 30점 정도, 예전에는 40점까지 비중을 차지했던 적도 있는데 한 30점 정도 비중을 보이고 있어요. 보통의 경우는 거의 반반에 가까운 비율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비교수 교과 쌤들, 우리가 그 보건, 영양, 전문 상담, 사서 쌤들 같은 경우에는 비교수 교과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2차 시험이 100% 심층 면접입니다. 다른 거 없이 면접만으로 2차에서 당락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걸 좋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안 좋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준비할 게 적은 것처럼 느껴져서 좋을 수도 있지만 그걸 잘못하면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근데 수업 실현이랑 면접 두 가지가 쪼개져 있으면 면접을 좀 못 보면 수업 실현을 좀 더 잘 봐야지 이런 게 그 만회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면접으로만 2차를 준비하시는 경우에는 훨씬 더 치열하게 준비를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총점이 200점이네요. 그죠? 그래서 200점인데 여기에서 1차 시험에서 100점 만점으로 점수를 계산을 했을 때 1.5배수를 뽑습니다. 실제 TO의 1.5배수. 우리 TO라고 하는 개념은 해당 지역의 해당 전공을 뽑는 인원의 수를 지역별로 다르게 정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지역마다 전공들 뽑는 인원이 다 다르고 어떤 지역에선 뽑는데 어떤 지역에선 뽑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서를 쓸 때도 지역교육청 기준으로 원서를 쓰게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최종 선발 인원이 10명이라고 한다면 1차 시험에서 15명을 선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2차 전형을 진행한 다음에 2차 100점이죠. 그러면 100점, 100점 두 점수를 모두 더해서 1, 2차 점수를 모두 더한 합산한 다음에 역시 위에서부터 높은 점수를 받은 순으로 해서 최종 합격자를 이렇게 걸러내는 구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놓고 보니까 교육학 점수가 굉장히 하찮아 보이지 않습니까? 전체 200점 만점에서 고작 20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별거 아닌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리고 최근에는 2차 시험도 되게 중요해요. 지금 2차 시즌이거든요. 1차 끝나고 나서 다들 지금 여기 학원에서도 다른데 지금 2차 준비하는 강의를 되게 많이들 하고 계세요. 예전에는 2차가 생각만큼 비중이 크진 않았어요. 그래서 점수 차도 그렇게 많이 나지 않았고, 그래서 1차 잘 보면 약간은 합격하는 느낌이었다고 한다면 최근 경향은 2차에서도 점수 편차를 좀 많이 주시는 경향이 있어서 뒤집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1, 2차 모두 굉장히 중요한 시험입니다. 근데 문제는 2차는 1차를 붙어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차가 보통 1차 준비를 훨씬 더 오래 하세요. 그래서 1월 달에 시작해서 공부를 하시게 되면 11월 말에 1차 시험을 보는 시점까지 열심히 1차 준비를 하시고 1차 시험이 끝나는 그 시점에 2차 준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1, 2차 다 중요하면 중간중간에 2차 공부도 하면 좋지 않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좋죠. 굉장히 이상적인 얘기입니다. 그런데 죽어도 시간이 안 나요. 왜냐하면 그렇게 1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죽을 똥살똥 공부를 해도 1차 공부량을 다 못 채워요. 1차에서 하고 싶은 만큼 공부를 다 못할 정도로 공부량이 많아서 보통 1차 준비를 열심히 해서 1차 시험을 보시고 그러고 나서 2차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시점에 2차를 준비하시는 게 일반적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 교육학 논술 20점, 전공 80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요 시험은 각 과목별로 꽈락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아무리 총점이 높아도 각 과목의 점수를 40% 미만을 득점하게 되면 총점과 상관없이 1차에서 합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전공은 사실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꽈락 점수가 32점이죠. 32점이라서 32점을 득점하지 못했는데 교육학을 만점을 받아서 좋은 점수를 받아도 보통 그 점수로는 1차 컷이 잘 안 돼요. 전공마다 컷 점수가 차이가 크게 나긴 하지만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공 무조건 잘하셔야 되는 거고. 근데 교육학 같은 경우에는 40% 기준점이 되는 점수가 8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8점 미만을 받으면 전공을 80점을 받아서 만점을 받더라도 예를 들어서 87점을 받았다. 그러면 합격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특정 부분에 대한 기준을 통과하는 게 중요하긴 한데 근데 이 꽈락 얘기는 옛날에 다들 관심이 좀 더 있었던 부분이고 요즘은 꽈락 점수를 고민하는 경우는 잘 없어요. 오히려 점수가 초반부보다는 좀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근데 그렇다고 꽈락 점수가 안 나오는 건 아니에요. 공부 안 하면 7점 밑으로도 점수 꽤 나와요. 5점대, 6점대 받으시는 경우들도 꽤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의미 있게 공부를 하고 합격을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점수를 받아야 하느냐라고 한다면 조금 차이가 있지만 보통은 16점, 17점 정도를 받으면 뭐 괜찮아, 나쁘지 않아 라고 볼 수 있는 점수가 됩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지역마다 전공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어요. 일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근데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건
전공 컷 자체가, 전공 점수 자체가 잘 나오는 전공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전공들은 1차 그 합격 컷 점수를 보면 총점, 교육학 전공 더해서 80점대 후반 컷을 보이는 전공들이 있어요. 말이 80점대 후반이지 그럼 거의 안 틀린다는 얘기예요. 전공 문제를 한두 개 틀리고, 왜냐면 컷이니까. 1차에서 합격한 사람 중에서 가장 낮은 점수가 89점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합격하신 분들 대부분은 90점을 넘긴다는 얘기거든요. 굉장히 높은 점수대도 있고, 어떤 전공들은 60점대가 나오기도 해요. 그럼 점수차가 꽤 크죠. 그랬을 때 이런 식으로 컷이 올라가는 전공은 당연하지만 교육학 점수가 높아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같이 끌어올리는 거예요. 근데 컷 점수가 낮은 전공들 같은 경우에는 뭐 교육학을 못해도 돼 이건 아닌데, 다른 그 과목들과 비교해서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도 합격을 하는 경우들이 좀 있더라라는 흐름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 흐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일반적인 합격 컷으로서, 합격 점수대로서 최종 합격하시는 분들을 봤을 때 17점대 이상이 제일 많고, 뭐 16, 17 받으신 분들이 많이들 합격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요 기준점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쌤들이 보통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해서 시험을 한번 봤는데 한 번에 되면 정말 좋은데 안 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1차 점수와 1차 컷 점수와 내가 받았던 점수를 비교를 하면서 내년에 내 공부를 어떤 식으로 방향을 잡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보통 하세요. 내가 교육학 때문에 떨어졌나? 전공 때문에 떨어졌나? 전공의 어떤 부분들 때문에 떨어졌나? 이런 고민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 의외로 잘못 판단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교육학을 17점, 18점을 받으신 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분이 총점 컷 기준으로 봤을 때 한 2점 정도, 3점 정도가 모자란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어떤 생각을 많이 하시느냐 하면, 내년에 교육학 공부를 좀 더 해가지고 내가 2점, 3점을 올려서 만점을 받게 되면 합격 컷을 넘길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내년에 그냥 나는 전공도 전공이지만 교육학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한 번씩 있는 거예요. 이건 완전 잘못된 생각이에요. 17점 정도로 교육학을 받으셨는데 떨어졌다. 그럼 모자라는 그 모든 점수는 전공에서 발생한 거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교육학에서 17점, 18점 정도를 받으셨다고 하면 실제로 우리 교육학 논술 시험이기 때문에 채점자 변수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답안지가 지역을 달리해서 다른 지역에서 채점을 하게 되면 똑같은 점수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사람이 하는 거니까 어쩔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통제를 할 수 없는, 내가 아무리 잘 쓰더라도 통제가 안 되는 점수가 한 2점 가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어요. 또 그렇다고 본다면 그 알 수 없는 변수를 메우기 위해서 내가 그 교육학 공부를 막 되게 열심히 해야 2점 정도가 오를 수 있을까? 하나도 흠없이 완벽하게 공부를 해서 의외성이 있는 부분까지 모두 다 공부를 해서 점수를 1, 2점을 올렸단 말이에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그 노력을 교육학이 아니라 전공에다가 쏟았다면 2점, 3점이 올랐을까요? 10점 이상 올랐을 거예요. 그 노력을 거기다가 했으면. 그럼 훨씬 더 안정적으로 합격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특히 교육학 같은 경우에는 교육학생들은 교육학 열심히 하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게 좋죠. 교육학 점수가 잘 나오니까. 근데 교육학 점수만 잘 나오고 전공 점수가 안 나오면 합격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시험의 구조는 방금 얘기했던 부분에서 아실 수 있는 게, 교육학은 못 보면 안 돼요. 못 보면 합격을 할 수가 없는 시험이에요. 근데 전공은 잘 봐야 합격하는 시험이에요.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교육학에서 지나치게, 그러니까 막 대충 하세요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잘하면 좋죠. 최대한 열심히 하시긴 하셔야 되는데 최대한의 점수를 끌어낼 수 있는 건 80점짜리 전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합격하는 공부를 하기 위해서 요 20점, 80점이라는 점수 비중을 잘 생각하시면서 전체 공부 계획을 잡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시험의 구조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1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문제를 출제를 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지역에서 똑같아요. 그래서 같은 전공을 응시를 했으면 서울 지역에서 응시를 했거나 제주 지역에서 응시를 했거나 전공 문제도 똑같고 교육학 문제도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2차는 지역별로 자체 출제하는 지역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시험 전형도 조금 차이가 있고, 특히 실기 교과들 같은 경우에는 실기 진행하는 그 과목들 자체도, 종목 자체도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신의 특성이라든지 내가 잘하는 거, 좀 약한 거 이런 걸 고려해서 2차 고려해서 그 티오도 고려하기는 해야 되지만 지역을 선택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시험의 구조는 이러하다라고 하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험에는 추가적으로 자격 조건이 하나가 붙어 있죠. 한국사 시험,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보게 되는데 몇 년 전에 바뀌어서 3급 이상을 취득을 해야만 시험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좋은 일이 하나 있었죠. 그래서 작년까지는 유효 기간이 있었습니다. 있어서 5년간 유효했는데 올해부터는 그게 사라졌어요. 그래서 한 번 봐서 3급을 취득하게 되면 시험을 계속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걸 기뻐해야 될 일일까? 계속 볼 수 있다고? 그래서 처음에 들으면 막 되게, 좋은데? 5년 넘어도 되는데 그 얘기를 하고 다시 생각해보면 5년? 늘 넘겨서 내가 시험을 본단 말인가 라고 생각하시게 되는데 이제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생각보다 공부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게 한 번, 두 번 공부하는 게 되게 힘들긴 하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이거 기한이 지나서 새로 시험 보시는 경우들이 꽤 있었어요. 그리고 워낙 난이도가 천차만별이죠. 한국사 시험 자체가 어떨 때는 되게 좀 평이하게 나왔다가 어떨 때는 되게 까다롭게 나와서 초반에는 요 자격 때문에 시험 못 보신 분들도 있었어요. 끝까지 그 해에 합격이 안 돼서 다른 거 공부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보면 쌤 시험 잘 보셨어요? 시험 못 보러 갔어요. 한국사 시험 떨어져가지고 그런 경우들이 실제로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조금 그런 여유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보통 저는 시험 보는 해까지 안 보는 건 좀 무리가 있고 그 전 해까지는 봐두시는 게 지금은 진짜 안정적인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사 시험이 바뀐 거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교육학 논술의 목적 좋은 얘기들 하고 있고 오른쪽 7페이지 보시면 교육학 논술의 평가 요소와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부분들을 향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지 큰 방향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 아까 구조 보시면 1차 시험에서 20점짜리 교육학 시험이라고 하는 거 이해를 하셨는데 근데 이제 교육학도 그래서 20점이니까 대충 해도 되지 않을까? 근데 그렇진 않죠. 우리가 워낙 합격을 하고 떨어지는 것의 점수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다 보면 교육학과 전공을 되게 열심히 하셔서 준비를 하시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 교육학 논술이라는 이름 때문에 막연하게 논술 시험이니까 되게 글 쓰는 시험이지. 그래서 너무 어려울 것 같아. 나 글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하니까. 라는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하세요. 혹시 쌤 글 쓰는 거 좋아하는 쌤 계세요? 나는 레포트 쓰는 게 제일 즐거워. 학교에서 레포트만 줬으면 좋겠어. 나는 주말에 사설 읽고 막 아티클 읽고 레포트 쓰는 게 취미야 하시는 분들은 물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겉으로 말은 안 하겠죠. 그런 얘기를 하면 어머 저분 좀 그런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보통 혼자 하고는 있을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 글 쓰는 거 안 좋아하고 글 쓰는 거 힘들어 하잖아요. 그래서 되게 논술이라는 형식 때문에 되게 두려워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우리 논술은 생각보다는 글쓰기 능력이 아주 크게 작용하는 시험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평가하고자 하는 영역이 첫 번째 교육학 지식,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 이론적 지식이 토대가 되어야 하고요. 그다음에 비판적 문제인식 능력 요게 요즘 시험에서 특히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말은 되게 멋져 보이는데 이거 풀어서 말씀드리면 문제 똑바로 읽었느냐는 거예요. 문제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정확하게 읽고 요구하는 사항에 맞게끔 대답을 할 수 있는가. 문제 다 잘 읽을 것 같죠? 그리고 이게 객관식 시험으로 문제가 되게 많은 것도 아닌데 실수 안 할 것 같잖아요. 근데 의외로 많이 놓치세요. 최근 몇 년 동안 그런 경향이 좀 더 심해진 시험입니다. 그리고 이론의 실질적 활용 능력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지식을 기반으로 활용하는 능력, 그리고 이 모든 활동들이 논술이라고 하는 서술 형태로 답안이 제출되어야 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글쓰기 능력을 확인하게 됩니다. 근데 정말 말 그대로 기본적인 글쓰기를 확인하는 것이지 대단히 멋진 글쓰기 능력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좀 이따가 우리가 기출 영역도 확인을 할 거고 얼마 전에 봤던 올해 기출 문제를 슬쩍 볼 거예요. 슬쩍 보는데 그 문제를 보시면 느끼세요. 저걸 60분 동안 답을 써야 된다고? 라고 하면 굉장히 빡빡한 시험이에요. 그래서 글쓰기 능력까지 평가를 하고 싶은 시험이었다면 1시간 동안 이 시험을 보게 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두루두루 우리가 글쓰기 능력까지 보는 시험이라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학 지식,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는 능력, 활용하는 능력, 기본적인 글쓰기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게 되니까 앞으로 우리가 공부를 할 때도 이런 사항들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면 되겠다라는 걸 아실 수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특히 지금 우리 12월 달이잖아요. 12월 달이고 1월 달부터 본격적인 공부가 진행이 될 거거든요. 근데 재밌는 게, 근데 쌤들 아마 지금 4학년 쌤들도 좀 계실 텐데 졸업하신 분들도 계시고 아직 기말 안 끝났죠, 그죠? 기말 안 끝나서 되게 부담스러운 마음을 안고 오셨을 텐데 약간 그런 생각이 있어요. 기말만 끝나봐라 내가. 기말만 끝나면 내가 미친 듯이 공부에 매진할 거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셔서 사실 1년 공부 중에 지금이 가장 동기가 높은 시점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뭔가 하고 싶은 의욕은 뿜뿜 하는데 뭘 해야 될지 약간 모르는 시점이죠. 그래서 요럴 때 기말 끝나고 하세요. 기말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기말 끝나고 나서 이제 할 수 있는 부분들이나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같이 연계해서 이해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육학 이론 공부를 꼼꼼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학 논술 시험은 내 생각을 쓰는 시험은 실제로 아니에요. 그 시험은 아니고 답이 정해져 있어요. 이론적 사항에 근거해서 타당한 답을 쓰셔야 되기 때문에 이론 공부를 해두지 않으면 쓸 게 없습니다. 쓸 게 없어서 평소에도 혹시 아직 학기가 남아있는 선생님들이 있다면 학교에서 들으시는 교직 수업들 허투루 듣지 마시고, 예전에 객관식 때는 학교 교직 수업이랑 그 시험 자체가 임용 시험이 괴리가 좀 있었어요. 성격이 많이 달랐는데 지금은 좀 이어진단 말이에요. 이어져서 이건 교육학뿐만이 아니라 전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평소 수업 들으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열심히 들으셔야 하고요. 두 번째, 교육 현장 문제, 교육 관련 이슈들이 보이면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요새 한창 인기가 있었던 건 아니지만 방송이나 이런 데서도 이런저런 학교 관련해서 안 좋은 얘기들도 많이 듣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너무 무거우니까 그런 이슈들 말고, 예를 들어서 아직 그런 발표가 나진 않았지만 수능 시험이 절대평가로 바뀐다 라는 뉴스가 TV에 나온다. 그럼 쌤들 어떠세요? 그러든가 말든가. 내가 지금 다시 수능 볼 거 아닌데 약간 그런 느낌 아니에요? 그리고 작년도 말에 22 개정교육과정 나왔거든요? 나온 거 아셨죠? 알고는 계셨는데 보면서 무슨 생각하셨어요? 아무 생각이 없지. 나는 무슨 교육과정이었어? 나는 무슨 교육과정이었지? 그때를 약간 아련하게 회상하면서 그때는 너무 힘들었어. 그런 생각은 하지만 새 교육과정이 나오고 학교 교육과정이 바뀌고 입시제도가 바뀌는 걸 보면 약간 남의 일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부터는 그러시면 안 되고, 어떤 마인드? 예비 교사의 마인드로 특히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과정상의 변화나 학교에서의 갈등 문제, 어젠가 그젠가 지금 완전히 확정된 것 같진 않은데 지금 슬슬 나오고 있는 얘기 중에 하나가, 지금 앞으로는 학교에서 학교폭력 문제 발생하면 선생님들이 다루지 않고 그 퇴직 경찰관 분들이 그 업무를 전담하고자 하는 정책이 나온대요. 되게 괜찮은 정책이죠. 그런 거 보면 내가 나중에 학교에 가서는 좀 더 학생들 지도하고 생활 지도를 할 때 그런 부분들이 좀 개선이 될 수 있어서 학생 지도에 매진할 수 있겠네. 그런 관심을 가질 수 있죠. 그래서 예비 교사, 우리가 마인드가 사실은 아직 대학을 다니고 계신 입장에서는 학생 마인드가 사실 더 강해요. 학생 마인드가 강하고, 중, 고등학교를 떠올려봐도 내가 학생으로 다녔던 학교들이기 때문에 그때 학생으로서의 경험을 많이 떠올리시게 되는데, 이제는 예비 교사 관점으로, 그러면 고교 학점제가 시행돼가지고 예를 들어서 또 수능 그 절대평가제가 실시가 되면 내 교과 같은 경우에는 가르치는 내용들이나 학생들의 특성이나 이런 부분들의 변화가 없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시는 거예요. 근데 답은 찾을 수 없어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이런 부분들은 교육학자분들도 막 고민해서 답을 찾아야 되는 거고 정답은 없는 부분들이니까. 근데 그런 고민을 해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문제를 대하는 태도, 공부를 하는 태도, 특히 나중에 보시게 되는 2차 면접 준비하실 때도 그런 태도적인 부분에서 아주 긍정적인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이론과 현실의 관련성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건 학교에서 교직 수업 들으실 때 좀 더 의미가 있는 부분들이긴 한데, 공부하면서 그런 생각 드시죠? 이걸 도대체 어디다 쓸까? 쓰기는 쓰는 걸까? 그래서 교직 수업 중에서 쌤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그럼 대답이 잘 안 나오는데, 제일 덜 싫어하는 게 뭐예요? 라고 하면 심리라고 보통 많이 얘기를 하시죠. 심리가 그나마 덜 싫었죠. 왜냐하면 나랑 상관이 있으니까. 나를 좀 더 이해하게 해주는 거니까. 근데 다른 교직 과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걸 도대체 어디다가 쓸 수 있는 것인지 잘 와닿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답을 찾을 수는 없지만 고민을 해보시는 건 되게 의미가 있어요. 기본적인 태도 부분들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하고 진지하게 난 교사, 다른 직종하고 다르게 우리 교사 준비하시는 쌤들은 교사 하고 싶어서 하시는 거잖아요. 힘든 거 알지만, 어려운 거 알지만 교사가 가치 있고 중요한 일이라는 거 아시기 때문에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부분들에도 관심을 가지고 접근을 하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요건 태도적인 부분이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 임용시험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 중에서 교육학 논술은 어떤 포지션이고, 그다음에 교육학 논술의 전반적인 특성과 아직 세부적인 부분까지 보진 않았지만 이런 부분들을 평가하는구나, 그리고 이런 부분의 마인드를 갖추는 게 필요하구나 라는 걸 알았습니다. 자, 이어서 확인하는 부분들은 기출문제를 후닥닥 볼 거예요. 근데 기출문제를 보는 이유는 시험의 성격과 특성을 이해를 하고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확인을 하는 겁니다. 쌤들 대부분 막연하게 교육학 논술을 어렵게 생각하시거나 막 너무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오히려 기출 영역들을 쓱 살펴보게 되면, 올해 나왔던 문제들의 형식을 살펴보시게 되면 할만하네, 공부하면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게 돼요. 겁낼 거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4학년 졸업하신 쌤들도 가끔 보면 나 준비 하나도 안 했는데 신청은 했다, 시험을. 근데 보러 갈까 말까. 오늘 오신 분들 중에서도 시험 보고 오신 분들 있으실 텐데 우리가 그걸 보통 그렇게 부르죠. 관광시험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가서 한번 둘러보고 남들은 쉬는 시간에 뭐 먹는지, 보온 용구는 뭘 가지고 오는지. 근데 그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거는 내가 안 해보면 모르는 거니까. 그리고 생각보다 시험 중간에 시험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곳곳에 포진되어 있구나 라는 것도 경험할 수 있고, 그럴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구나 내 몸으로 경험할 수 있으니까 보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근데 그렇게 해서 공부를 안 하고 가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면 생각보다 할만한데, 내가 공부했던 부분들도, 그러니까 다는 아니지만 이 정도 나오면 공부하면 쓸 수 있지 않나? 교육학 전공 전부 다. 그래서 약간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공부에 임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최근 기출, 우리 자료 보시면 10페이지, 11페이지를 보시면,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까지 넘어갑니다. 2024학년도부터 2014학년도까지 어떤 영역들에서 문제가 출제가 됐었는지를 쭉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마 보시면 뭐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공부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나서 보시면 되게 의미 있는 자료들입니다. 의미 있는 자료라서 요런 부분들이 이렇게 나왔구나 라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최근 경향성을 몇 개 후닥닥 보여드리면서 이 시험에서 결국 확인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어떤 영역을 중시하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자, 요게 올해 시험 문제인데, 올해 시험 문제는 좀 이따가 좀 더 디테일하게 볼 거예요. 시험의 성격을 봐야 되기 때문에. 자, 보시면 주제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글은 초반에 논술에는 주제를 주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주제를 줘요. 주제를 주고 요 주제를 중심으로 서본결의 형식을 갖추어서 글을 쓰게끔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4가지를 보통 물어봅니다. 4가지를 물어보는데, 교육과정, 교수이론 및 공학, 교육평가, 행정. 자, 쌤들 보통 교직 수업 들을 때 보통 필수로 듣는 교과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교수이론 및 공학은 보통 요즘은 교육공학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더 불리고 있고, 교육행정 파트는 학교 경영 이런 거 할 때 주로 많이 보는 부분들입니다. 그 영역에서 잠재적 교육과정 활용하는 거, 공학 파트에서는 온라인 수업에서의 상호작용, 교육평가에서는 능력참조평가와 CAT라고 하는 새로운 평가, 그다음에 교육행정에서는 학교 운영위원회의 세부적인 부분과 활용하는 사항을 물어봤어요. 근데 지금 들어보니까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 내용들이 있죠. 잠재적 교육과정도 아까 들어봤죠. 좀 전에 들어보긴 했지만, 교직 수업에서 보통 과정은 그 필수니까, 필수 교과라서 나 들어본 것 같아. 그리고 온라인 수업도 이렇게 하는 거지, 나도 경험이 있어. 학교 운영위원회도 한 번씩 많이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 그런 부분들을 물어봤어요. 자, 그리고 작년 시험을 보겠습니다. 올해 시험은 난이도가 약간 있다는 평가를 받긴 받았어요. 근데 저는 아무리 다시 뜯어봐도 출제하시는 분의 의도는 되게 어렵게 내고 싶었던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지금 문제 푸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았던 거죠. 근데 작년 시험은 전반적으로 평이하다라는 평가를 받았던 시험입니다. 역시 주제가 있고요. 보시면 교육심리, 교육평가, 교육과정, 교육행정 영역에서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보세요. 올해 시험과 작년 시험을 보셨을 때 겹치는 영역이 보이시나요? 보이시죠? 행정, 과정, 평가 3가지가 동일하게 출제가 됐고, 올해는 공학이 출제가 됐고요. 작년에는 공학 대신 심리가 출제가 됐었습니다. 공학 대신 심리가 출제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여기 보면 자기효능감, 반두라, 자기조절, 형성평가, 내용타당도, 경험중심교육과정, 학문중심교육과정, 그다음에 관료제 세부 특성, 이런 식으로 해서 작년에는 요 최근 몇 년 중에서 가장 이론 인출의 성격이 강했던 문제들을 많이 물어봤어요. 자, 22학년도 재작년 시험입니다. 주제가 조금 까다로웠고요.
그리고 실제로 최근 나왔던 시험 중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았던 시험입니다. 가장 까다롭게 출제됐던 시험이 이때는 진짜 1차 끝나고 나서 분위기 진짜 별로 안 좋았고, 근데 교육학만 그런 건 아니지만 약간 분위기였어요. 1교시 끝나고 나면 시험 보러 가셔서 다들 침울해하고 있고 뭐 그런 게 티가 났는데, 이때는 되게 어려웠다는 평가를 많이 받습니다. 근데 문제 자체가 어렵게 출제가 됐어요. 이때도 교육과정, 교육평가, 공학, 행정 4가지 출제됐죠. 심리 빠지고 공학 들어갔죠. 세부 사항은 지금 보진 않겠습니다. 근데 보면 내용 조직 원리 물어봤고, 총평이랑 진단평가, 그 다음에 평가 결과지 규준 참조 평가 외에 다른 평가 물어봤고, 디과 캐리 교수 체제 설계 모형 아마 교육 공학 수업 들으셨으면 그 10단계짜리 복잡한 모형들 많이 보실 텐데, 그 10단계 중에 한 단계를 딱 찍어서 그 단계 세부 활동 뭐 하는지 2가지 써봐, 3가지 써봐 이런 식으로 물어봤던 문제예요. 굉장히 디테일하게 물어봤죠. 그리고 행정 파트에서는 활용성 강한 문제 이렇게 출제가 됐어요. 자, 그리고 21학년도 시험 형태가 급격하게 바뀌기 시작했던 시점이기도 합니다. 교육과정, 교육평가, 교수이론 및 공학, 행정. 자, 22학년도랑 21학년도 시험은 문제 순서조차 똑같아요. 물어본 영역 자체가 거의 그대로 반복 출제가 되는 거예요. 내용 자체는 다르지만 그대로 똑같이 출제가 됩니다. 20학년도 시험을 보시면 여기가 애매해서 심리, 철학, 공학이라고 다 써두긴 했지만 실제로는 심리에서 출제된 거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심리, 과정, 공학, 행정 보시면 평가가 빠지고 심리가 들어갔죠. 평가가 빠지고 심리가 들어가고, 과정, 행정은 어때요? 빠지지 않죠. 계속 나오죠. 19학년도 심리, 과정, 평가, 행정. 공학 빠지고 심리 추가가 되는 거죠. 18학년도 과정, 교수이론 및 공학, 평가, 행정, 심리 빠지고 공학 들어가는 거죠. 자, 여기에서 쌤들이 확실히 확인하실 수 있는 사항, 중요 교과가 있습니다. 우리 교육학 시험에서는 자주 출제되고 물어봤던 걸 다시 물어보기도 하는, 재출제되는 성격이 있기도 한 중요 영역은 2가지. 교육 과정 그리고 교육 평가. 교육 행정. 죄송합니다. 요 2가지 영역은 시험의 형태가 어느 정도 안정된 이후부터는 안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극 초반에는 한 번씩 빠진 적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거의 빠지지 않아요. 그리고 4가지 중에 2가지는 얘로 약간 고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2가지는 교육 평가 그리고 교육 공학, 교수 이론 및 공학이라고 하는 교육 공학 영역, 그리고 교육 심리. 요 3가지 영역 중에서 2가지가 돌아가면서 나오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나오는데 빈도는 평가가 제일 높고요. 그 다음에 공학이 높고요. 심리가 가장 적게 나와요. 이것도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공부를 하실 때 중요하게 볼 수 있는 주요 교과가 요 5가지 교과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죠. 다른 부분, 근데 되게 초반에 공부하실 때 그거 많이 물어보세요. 그럼 다른 거 안 봐도 되지 않느냐. 그래서 안 봐도 된다는 얘기를 듣고 싶죠. 그래서 저도 해드리고 싶긴 한데 그럴 순 없어요. 그럴 순 없고, 왜냐하면 초반부에 사회학이나 상담 파트나 교육의 이해 파트에서 문제가 실제로 출제된 적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극 초반이기는 해요. 요새는 잘 안 나와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걸 안 보기에는 너무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비중을 달리해서 보는 겁니다. 보기는 보는데 요 영역을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로 중요하게 보시는 게 효율적인 공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쭉 2024학년도부터 과거까지 쭉 올라가면서 문제가 있는데, 여기 11페이지 끄트머리 보시면 15학년도 중등 문제를 보시면 주제가 없죠. 없어요. 왜냐하면 이때까지는 주제가 없었거든요. 주제를 주지 않고 그냥 글을 쓰라 그랬어요. 그럼 주제 없이 막 써도 되나? 그게 아니고 주제가 있었어요. 근데 그 주제를 찾아서 써야 되는 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주제를 내가 스스로 만들어서 글을 써야 되는데, 출제하시는 분들이 몇 년 그 시도를 하다가 약간 포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되면 쓰지 않을까? 이렇게까지 되면 쓰지 않을까 했는데 결국 안 되니까 주제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주제를 중심으로 글을 쓰는 걸 처음에는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안 주고 찾아서 쓰라고 하는 것보다 훨씬 편합니다. 그래서 이 주제는 우리가 서론, 본론, 결론에 일관되게 나와야 하는 모습. 네, 그래서 초반부 기출 문제들이 있구나 정도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기출 문제 흐름을 보면서 중요 영역과
세부적인 사항들을 물어보는 형태를 보셨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쌤들 이론에서 공부했던 내용들을 그냥 물어보죠. PBL 많이 보셨죠? 문제, 기반 학습, 그다음에 평가 유형도 이때 중거참조 평가 물어봤었는데 교내 장학에서 동료 장학 같은 거 물어보고 그래서 그냥 이론을 물어보는 거예요. 이론을 물어보는데 그 형식이 논술이라서 내가 글로 써야 할 뿐이지 이론을 알고 있어야 그에 맞는 답을 쓸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 14페이지입니다. 14페이지를 보시면 올해 기출문제가 있습니다. 올해 기출문제. 어려웠다고 얘기를 하시긴 하시는데 점수 때는 제가 아까 2022학년도 시험이 되게 어려웠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도 어떤 반응들이 많았냐면 1차 시험 끝나고 나서 예측을 하실 때 되게 많은 분들이 막 점수가 떨어질 거다. 5점, 7점 정도 막 컷이 떨어질 것 같아.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안 떨어졌어요. 점수가 실제로 하나도 안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논술 시험이다 보니까 점수를 부여하는 데 있어서 약간 탄력성이 있어요. 그래서 시험이 되게 어렵게 나오면 채점을 약간 느슨하게 하는 경향이 있고 시험이 굉장히 편하게 나오면 한때 그랬던 적도 있거든요. 경험중심 교육과정 물어봤는데 아까 16학년도 시험 보시면 그때 분위기가 어땠냐면 1교시 끝나고 나서 합격이다. 아직 전공도 보지 않았는데 올해는 될 것 같다. 그래서 막 다들 막 기세 좋게 2교시 시험을 보시다가 집에 갈까? 그래서 막 다시 그 전공 문제가 어려워가지고 막 그랬다고 하시긴 하시던데 그때 시험이 되게 쉬웠단 말이에요. 근데 점수가 약간 빠졌어요. 오히려 그 예년에 비해서. 그러면 전부 다 만점이라고 했는데 점수를 받아보니까 막 15점도 안 되는 점수들이 수두룩한 거예요. 그래서 시험이 평이하면 채점을 약간 빡빡하게 해요. 그래서 약간 맞추기는 맞춰요. 그래서 이게 막 어려웠다고 너무 고민할 것도 아니고 쉬웠다고 너무 고민할 것도 아닌데 난이도와 상관없이 중요한 건 시험이 어떻게 출제가 되건 채점자가 깎기 어려운 안정감 있는 답을 쓰는 연습을 우리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올해도 결과는 나와 봐야 알 것 같아요. 자, 우리 문제 구조를 보시면 14페이지에 제일 초반부에 문제가 있죠. 문제가 있어. 우리는 문제가 비포 사이즈 타블로이드 신문처럼 접혀져서 문제가 주어지거든요. 주어졌을 때 그 중에 제일 위에 이렇게 문제가 있고 중간에 제시문이 있습니다. 답을 써야 하는 정보들을 찾아서 쓸 수 있는 구체적인 제시문이 쭉 나오고 이 제시문과 문제를 고려해서 실제로 답을 쓸 때 지켜야 하는 아주 구체적인 조건이 배점으로 부여가 되어 있어요. 우리 20점짜리 시험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요새는 잘 그러진 않은데 학교에서 우리 대학에서 그 교수님들이 점수 주실 때도 그냥 답을 읽어봤더니 얘는 그냥 A인 것 같아. A 이렇게 잘 안 주죠. 그렇게 안 하고 기준에 따라서 채점을 많이 하시는데 여기는 정말 명확해요. 명확해서 주는 부분 제시문 배점만 읽어봐도 점수가 어디에서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전부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점을 한번 볼게요. 배점 부분을 먼저 보고 시험의 성격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부분이 15점이에요. 그리고 형식 부분이 5점이에요. 15점, 5점. 그래서 4가지 영역을 물어보는데 작년 시험에서 아까 봤던 그 문제입니다. 제시문에서 잠재적 교육과정을 찾고 목표 설정, 내용 구성, 학생 평가 계획을 할 때 교사가 고려해야 될 걸 하나씩 쓰라 그랬어요. 그럼 점수가 여기에 1점, 여기에 1점, 여기에 1점 해서 총 3점이 부여되는 게 보이죠. 부분 점수 지금까지는 준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뭐 바뀔 수 있을 수도 있는데 부분 점수를 주는 형태로 갈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 나왔던 점수를 보면 부분 점수는 없어요. 요거 하나 맞으면 1점이고 틀리면 0점 빼는 거예요. 그래서 3점 중에 1점, 2점, 3점 이렇게 받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점수를 받아보면 소수점 점수가 나와요. 0.67, 0.33. 그래서 그걸 보고 가끔 부분 점수가 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채점을 3명이 해서 그렇습니다. 3명이 해서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일치하지 않은 경우에 2명이 높은 점수를 주고 1명이 낮은 점수를 주면 0.67이 나오는 거고 해당 점수에서 아니면 0.33이 나오는 거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건 3점이 배점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 전문가 C가 언급한 온라인 수업에서 학습자 상호작용에 어려운 점 하나, 그럼 얘가 1점이겠죠. 그리고 온라인 수업에서 학습자 상호작용 유형 3가지를 찾고 각 유형별로 다른 기능을 하나씩 써라. 그러면 찾고 기능 하나 쓰는 게 1점 해서 3가지를 쓰면 총 3점 해서 4점이 발생하는 문제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항목별로 다 따로따로 하나씩 채점을 하는 거예요. 앞에 거 맞아 틀렸다고 뒤에 거 맞게 틀리게 하는 것도 없고 그냥 항목 다 개별적으로 채점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전문가 2가 학습자 맞춤형 교육을 위해서 제시한 평가 유형의 적용과 결과 해석 시 유의점 2가지 쓰라고 했으니까
요 제시한 평가가 제시문을 읽어보면 내용이 있어요. 능력참조평가라고 이름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 능력참조평가 개념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얘를 적용하고 결과를 해석할 때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되는지를 두 가지를 쓰면 2점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역시 2점이라고 써져 있긴 하지만 두 개를 썼는데 하나가 맞고 하나가 틀렸다. 그럼 1점만 받는 거예요. 그 두 개 다 맞아 2점 받는 게 아니고 하나하나 따로. 그리고 단순히 컴퓨터를 이용하는 검사 방법과 구별되는 컴퓨터 능력 적응 검사의 특성을 두 가지 쓰세요라고 했으니까 이게 이제 CAT라고 하는 검사인데 조건을 생각보다 디테일하게 주죠. 그래서 단순히 컴퓨터를 이용하는 검사는 컴퓨터 기반 평가라고 해서 CT라고 하는 유형이 될 수 있는데 그냥 컴퓨터를 쓰는 거 말고 이런 능력 적응 검사로 해서 개인의 특성에 따라서 다른 검사 문항이 제시될 수 있는 검사를 실행하면 어떤 특성이 있을까에 대해서 두 가지를 쓰라는 겁니다. 근데 원칙적으로는 그래서 CT의 특성을 쓰면 안 되겠죠. 그거 쓰지 말고 이거 쓰라고 했으니까 조건이 실제로는 존재하는 겁니다. 채점 방향을 보긴 봐야겠지만. 그리고 마지막 전문가 G가 언급한 학교운영위원회 법적 구성위원 3주체를 써라. 이건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교원, 위원, 학부모위원, 지역위원 해서 딱 세 가지가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그거 그대로 다 인출하는지를 물어본 거예요. 인출하면 1점. 그리고 이런 3주체 위원 구성의 의의를 하나 1점. 그 다음에 추가로 학생을 이 위원에 참여를 시켰을 때 순기능과 역기능을 하나씩 쓰라고 했으니까 순기능 1점, 역기능 1점. 굉장히 명확하죠. 그래서 초반부에는 이게 애매했어요. 그래서 초반부 시험의 배점 부분을 보면 점수가 도대체 어떻게 발생하는지 알 수 없는 문제들이 꽤 있었습니다. 특성 2개 써라 해놓고 괄호에서 3점. 그러면 아니 2개 쓰라 그랬는데 나머지 1점은 어디에서 발생하는 걸까? 2개 다 쓰면 3점이고 하나 쓰면 2점인가? 정말 알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굉장히 점수 배점이 명확하게 딱 떨어지는, 그리고 항목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이론에 근거해서 이거 물어봐, 저거 물어봐, 이거 대답해, 저거 대답해 라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형식 점수가 5점인데요. 자, 먼저 논술의 내용과 학습자 맞춤형 교육 지원을 위한 교사 역량, 이거 문제 부분에 제시되어 있었던 주제입니다. 그러면 요 주제를 연계시켰는지 논리적 형식을 갖추어 썼는지가 3점이에요. 자, 이게 뜻하는 바는 서론을 썼느냐 1점, 결론을 썼느냐 1점, 그리고 서본결 모든 부분들에 이 주제가 실제로 연계가 되어 있는가가 1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어떻게 쓰시는 경우들이 있느냐면 주제의 연계를 전혀 안 하고 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서론에서 요 얘기를 하긴 하세요. 학습자 맞춤형 교육 지원을 위한 교사 역량을 살펴보겠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본문에서는 요구사항이 되게 구체적으로 있잖아요. 그럼 요거 한 단락, 요거 한 단락 해서 4단락을 그냥 쓰는 거예요. 그냥 쓰고 결론에서 또 어떻게 마무리를 하시냐면 지금까지 학습자 맞춤형 교육 지원을 위한 교사 역량을 살펴보았다. 거짓말이죠. 본문에 그 얘기 하나도 안 했거든요. 하나도 실제로 무슨 얘기를 해야 되느냐면 요구사항을 하나하나 다 쓰고 나서 요 내용이 학습자 맞춤형 교육 지원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단락 마무리 부분이다. 해당 단락 시작 부분에 간단하게 써줘야 한 편의 글이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타당하게. 그래서 그 부분을 1점을 주는 거예요. 그 형태로 구성되어 있고 나머지 2점이 표현의 적절성입니다. 우리가 논술시험이란 말을 들었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맞춤법은 어떡하지? 그리고 띄어쓰기도 고민하시는 경우 있는데 우리 시험은 띄어쓰기는 크게 상관이 없는 게 원고지에 쓰지 않습니다. 원고지에 쓰지 않고 유선지 B4 사이즈의 OMR 답안지를 2장을 줍니다. 그럼 거기에다가 그냥 볼펜으로 쓰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띄어쓰기는 문제가 없는데 맞춤법을 틀리거나 아니면 문장을 썼는데 주어 서술어가 불일치해서 보통 호응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잘 안 읽히는 글을 쓰게 되면 2점까지 뺄 수 있어요. 그럼 맞춤법을 100개를 틀려도 2점 이상은 못 깎는다는 겁니다. 확 부담이 없어지죠? 안 돼요. 부담을 가지셔야 돼요. 왜냐하면 맞춤법을 많이 틀리면 2점 이상 깎을 수는 없겠지만 채점자 입장에서 아니 교사가 될 사람인데 공부를 했다고 하는데 이 정도로까지 맞춤법을 틀린다고? 뭔가 이상한 거 아닌가? 이런 사람들이 학교에 가서 학생들을 가르친다고? 라는 생각을 실제로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많이 틀리게 되면. 특히 기본적인 맞춤법을 틀리게 되면 글에 대한 되게 부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맞춤법은 기본적으로 지키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즘은 안 틀려요. 맞춤법 안 틀리세요. 시험 초반에는 장난 아니었어요.
논술로 바뀌고 나서 초반부에는 맞춤법 진짜 많이 틀렸어요. 근데 요즘 준비하시는 분들은 실제로 거의 안 틀리시기 때문에 다 잘 쓰셔야 하고, 문장 서술하는 부분은 너무, 근데 보세요.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사항들을 봤더니 1시간 동안 이걸 써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OMR 답안지 2개 준단 말이에요. B4 사이즈 큰 거, 유선지, 우리 중간 기말고사 볼 때 쓰는 답안지랑 비슷한 걸 주는데, 거기에다가 지울 수 없는 검정색 펜으로 쓰셔야 돼요. 연필이나 샤프 써서 지우개 쓰시게 되면 0점이에요. 0점 처리되고, 화이트 못 써요. 화이트 못 쓰고 수정하는 부분은 2줄 긋고 수정하는 것만 허용이 됩니다. 굉장히 압박적이죠. 그래서 굉장히 쪼이고, 요새 초반에는 시험이 약간 시간이 남는다는 얘기도 하시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시간이 거의 안 남아요. 거의 꽉꽉 채워서 쓰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글을 멋지게 쓰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채점 포인트도 글을 잘 썼을 때 점수를 줄 수 있는 포인트가 하나도 없죠. 적절하게 해라. 맞춤법에 맞게 쓰고 무슨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지가 잘 전달이 되면 점수를 빼지 않을게. 더 주는 건 아니고 빼지 않을게에 가깝기 때문에 이런 형식적인 요소들을 갖추어서 우리가 접근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제시문 내용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평이하게 대화형으로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작년에는 학교 만족도 조사를 한 결과문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우리 작년 기출도 있어요. 그게 25페이지에 있어요. 자료 25페이지 보시면 제시문 내용이 그래프, 학생들 반응, 분석 내용에서 요 4가지 그래프를 줬어요. 주고 이걸 분석해서 문제를 푸는 형태로 출제가 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태는 매번 바뀐다. 매번 바뀌는 형태고 그 제시문 요구 조건들을 잘 파악해서 그에 맞춰서 접근하면 돼요. 근데 이렇게 놓고 보니까 생각보다 쌤들이 약간 막연하게 논술 준비를 하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 라는 고민을 하실 수 있었을 텐데 그럴 게 없죠. 이론 공부에서 내가 이론 잘 알고 있고 문제에서 물어보는 방향성이 확실히 보여서 그에 맞는 답을 잘 전달하기만 하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시험은 아니라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기출을 보여드린 이유는 시험의 형태를 보여드리기 위해서였어요. 생각보다 무섭지 않다. 그리고 생각보다 답이 정해져 있다. 출제 경향성. 그리고 그걸 보겠습니다. 우리 15페이지 아까 기출 봤었던 부분으로 돌아오셔서 출제 경향 제일 끄트머리에 있는 내용 보겠습니다. 큰 공부 방향을 어떻게 정해야 할까? 주요 영역 전반의 깊은 이해를 중심으로 해야 된다. 왜냐하면 올해 물어봤던 항목들 같은 경우에도 개념 쓰세요. 그냥 외워서 알고 있는 특징, 장단점 쓰세요라고 하는 부분이 별로 없었습니다. 실제로 순기능, 역기능 물어본 부분이 있기는 했지만 이거는 어떤 책을 봐도 학운위에 학생을 참여시켰을 때 순기능, 역기능 나와 있지 않아요. 이거 내가 생각해서 써야 되는 부분이었어요. 그리고 CAT의 특성 쓰라고 하는 거,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세부 특성들이 있는 것이긴 한데 개념을, 이번 문제에서는 개념을 주지 않고 제시문에 개념을 주지 않고 명칭만 주고 특성과 주의점을 쓰라고 한 거라서 개념의 근거에서 활용해서 쓰게 되면 점수가 다 발생하는 문제들이었어요. 그래서 이해를 정확하게 하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고 중요 영역들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세부적인 사항들도 물어보는 경향이 쭉 지속되고 있어서 우리 아까 얘기했었던 주요 영역 5개는 꼼꼼하게 공부를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방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예시 개요라고 해서 요 문제에 대한 대답 어떻게 하는 게 타당한지에 대한 자료가 있어요. 근데 지금 보시는 건 사실 큰 의미가 없죠. 이건 공부가 좀 되어 있을 때 이론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을 때 보면 아 이렇게 접근하면 되겠구나 인 것이기 때문에 이후에 쌤들 공부 좀 진행하시고 한번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20페이지부터는 저희 수업에서 열심히 했었다. 시험에 나왔던 거 다뤘다. 홍보하는 거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요 기출이 제가 24학년도, 3학년도, 2학년도 해서 3년도 부분을 넣어놨어요. 넣어놨으니까 이제 이런 거 물어보네. 생각보다 만만하네. 쓸 수 있을 것 같네. 이런 느낌 받으실 수 있을 테니까 공부 진행하시면서 순차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볼 부분은 자 기출문제가 끝나는 페이지가 42페이지가 기출이 끝나고 여기 43페이지부터 우리 자료에는 4번 교육학 논술 작성의 기초라고 해서 논술문을 실제로 쓰는 방법에 대한 안내가 있거든요. 근데 오늘은 이걸 설명할 성격이 좀 안 맞아요.
우리가 공부 방향과 전체적인 공부 계획을 잡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편의 글을 쓸 때 이건 공부가 조금 된 상태에서 실제로 글을 쓸 때 연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언제 처음에 이걸 볼 거냐면 그때 1, 2월 달에 본 강의 중에는 1, 2월 달에 첫 번째 모의고사를 보기 직전에 이걸 설명드리고 해요. 드리고 하는데 제일 마지막에 오늘 광고가 있는데 오늘 그러니까 미리 아마 등록하시면 그거 들을 수 있게끔 했던 따로 찍었던 특강이 있으니까 그걸 추가로 드릴 거예요. 그래서 글쓰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글쓰기 특강 부분들도 들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본 수업할 때 다 하는 사항들이니까 요거는 개인적으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글 쓰는 건 어렵진 않아요. 우리 논술에서 요구하는 글쓰기는 아까도 보셨지만 대단히 멋진 글을 쓰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오히려 너무 멋지게 글을 잘 쓰시면 채점자들이 잘 못 읽어요. 놓쳐요. 그래서 되게 잘 쓴 글들은 유기적으로 잘 이어지는 글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글들은 채점자가 여기 채점 요소가 어디에 있지라고 잘 못 찾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단순하고 되게 명확하게. 그래서 초반부부터도 그런 얘기들이 한 번씩 있었어요. 그래서 아니 초등학생이 쓴 것 같은 답안인데 저 답안이 되게 좋은 점수를 받았대 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예전부터 있었거든요. 근데 초등학생이 쓴 것 같다라는 것의 의미는 장점 2가지 써라. 그럼 첫째 뭐다, 둘째 뭐다, 이렇게 쓰는 글을 채점자가 훨씬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실수 없이 찾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방향성들 이후에 더 세부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60페이지로 슉 넘어가 주세요. 60페이지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의 방법, 방향성에 대해서 확인을 합니다. 여기 자료를 보시면 1년 동안,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계획은 풀타임으로 1년 공부를 하신다라는 가정하에 1월부터 시험 직전까지 어떻게 공부를 하셔야 되는지에 대한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기 시작 부분 1번을 보면 연간 수험 계획을 잡는 것부터 시작한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죠. 지금 시점입니다. 지금 시점인데 12월 달에 의욕이 넘치는 시점에 내년도에 대략 이런 공부를 해야지라고 마음을 먹으시는 건데, 근데 이제 이거는 뭐 당연한 얘기긴 하지만 좀 이따가 좀 더 구체적인 사항들을 확인을 하긴 하겠지만 생각보다 쌤도 공부를 해보시면 공부 양이 지나치게 많습니다. 이거는 교육학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교육학보다 전공이 공부 양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우리 4년 동안 공부하시잖아요. 뭐 사범대든 교직과정이든 수업 들으시게 되면 예를 들어서 무슨 교육과다. 뭐 국어교육과다라고 하게 되면 국어교육 전공 교과가 있고 교직 수업이 있죠. 교양 수업도 있지만 그럼 전공 수업에서 학교에서 개설된 교과들이 있죠. 전공 필수도 있고 전공 선택도 있고 그럼 개설된 모든 수업을 쌤이 다 들으십니까? 안 듣죠. 왜? 못 들으니까. 다 못 들으니까 그중 일부 수업을 선택해서 공부를 하시게 됩니다. 근데 개설되어 있는데 못 들은 수업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학교에 따라서는 일부 내용들이 개설이 아예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내용에는 포함이 되지만. 그럼 실제로 내가 4년 내내 공부를 했던 전공 내용들 전부 다 더하고 그 다음에 개설되었었지만 내가 못 들었던 수업 내용들을 다 더하고 우리 학교에 개설되지 않아서 듣지 못했던 내용들을 다 더하면 그게 전공 공부 양이 되는 거예요. 그게 1년 동안 해야 되는 전공 공부 양입니다. 교육학도 똑같아요. 교직 수업 개설되면 다 안 듣잖아요. 그럼 개설된 모든 수업, 내가 들었던 수업, 우리 학교에 개설되지 않았던 교육학 수업, 그 전체 내용이 1년 동안 교육학 공부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쌤들이 4년 동안 공부를 해도 실제로 다 못하셨던 내용을 1년 동안 미친 듯이 공부를 하면서 돌려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양이 그냥 많아요. 임용 공부가 주변에서 힘들다 하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 내용이 어려워서인 부분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궁극적으로는 양이 지나치게 많아서 그게 가장 힘듭니다. 공부를 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시험을 보는 그 순간까지 교육학은 좀 덜한데 전공은 통제감을 거의 못 느껴요. 내가 이 상황을 통제하고 있고 조절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거의 못 받습니다. 그게 사람을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포인트입니다. 근데 쌤들이 정말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제가 방금 드린 말씀을 들어보니까 양이 어때요? 말이 안 되는 양이에요. 그래서 그 공부의 목표를 100% 완벽하게 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접근을 하시면 버티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안 되는 걸 하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공부를 한다. 그리고 하나 더 한다. 그만큼이에요.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공부예요.
그리고 시험 때도 보면 우리 시험 직전에 11월 달 돼서도 이제 뭐 끝까지 수업을 하니까 그때 쌤 공부 잘 되세요? 그럼 다들 대답을 안 해요. 싫어, 되게 싫어하는 질문. 전공 공부는 어떠세요? 그럼 다 싫어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막 잘 되는 느낌이 들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직까지도 다 되는 느낌이 안 들어요. 라고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대답을 하시는데 그렇게 대답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수석이 나와요. 그러니까 수석으로 붙는 사람도, 지역 수석으로 붙는 사람도 전공 공부에 있어서는 끝까지 통제감을 잘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건 상대평가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평가니까 그중에서 제일 많이 하고 제일 잘하는 사람을 선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 그 인식을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내가 100%를 못했다고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니고 내가 틀리게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해야 되는 방향은 최대한의 것.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충분히 잘하고 있는 거니까 해야 되는 모든 것들을 다 하지 못했다고 해서 괴로워하고 내가 뭘 더 해야 되는가 그러면서 막 스스로를 갉아먹으면 공부가 오래 지속될 수가 없어요. 원래 그게 안 되는 공부이기 때문에. 그래서 연간 계획을 잡으실 때도 이런 공부의 특성을 이해하신 상태에서 1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공부를 쭉 진행함에 있어서 중요한 건 내가 하고 싶은, 왜 그 얘기 많이 했잖아요. 뭐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중요한 건 꺾여도 그냥 하는 거라고 하던데 그 임용시험 준비 자체는 절대로 내 계획대로 되진 않아요.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만큼의 공부를 하면서 진도를 뺀다라는 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중요한 건 어떻게든 앞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게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한 걸음씩 나아가는 거. 내가 지금 부족하다고 느껴서 나 이걸 좀 더 완벽하게 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거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 멈춰요. 멈추고 그 순간 구멍이 나요. 그 순간 밀리기 시작해요. 그러면 두어 달 지나고 나면 손을 못 대겠는 거예요. 손을 댈 수가 없고 남들은 다 앞으로 나아가 있는데 그러니까 대충대충 보라는 건 절대 아닌데 좀 마음에 안 들더라도 좀 부족하게 보더라도 앞으로 나아가야 끝까지 갈 수 있어요. 근데 그러지 않고 내가 완벽하게 보고 싶은 수준에서 공부를 마무리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거야. 그럼 계속 그거 1년 내내 똑같은 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시험 준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특성을 잘 이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1, 2월 달이 공부의 시작인데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건 교육학 공부 원칙입니다. 교육학 공부의 방식이라서 1, 2월 달, 3, 4월 달은 이론 공부를 합니다. 보통은. 이론 공부를 하는데 교육학 이론 양도 상당히 많죠. 그리고 보통 쌤들이 1월 달에 공부 시작하시면 교육학 공부를 너무너무 힘들어하세요. 다들 똑같은 얘기예요. 전공은 할 만한데 교육학이 너무 힘들어요 라는 얘기를 1월 달에 정말 많이 해요. 말도 너무 생소하고 쓰지 않은 표현들이라서 너무 어려워요 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5월 달만 되잖아요. 싹 바뀌어요. 교육학은 할 만한데 전공은 해도 내가 배웠던 전공인가? 속았다. 내가 대학교 때 공부했던 것들하고 시험 준비하는 전공의 내용이 너무 달라서 속았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 기조가 끝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 이유는 교육학 공부량이 전공보다 약간 작아서 그래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반복 회독이 되기 때문에 좀 편해지는 거고 전공은 그게 끝까지 잘 안 되는 거죠.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는 이론 공부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강의에서도 이론 수업을 주로 하게 되는데 1, 2월 달은 1회독을 합니다. 1회독. 한 번 돌리는 걸 우리가 보통 1회독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처음에 공부하시면 질문 많이 하세요. 1회독이 무슨 뜻인가요? 진짜 뜻을 몰라서가 아니고 진짜 읽으면 돼요? 그냥 읽기만 해도 돼요? 라고 질문을 하시는데 진짜 읽기만 해도 되긴 하는데 그냥 읽기만 하는 건 아니고 읽으면서 이해하려고 애를 쓰셔야 되고 읽으면서 약간씩은 외우려고 애를 쓰시면 돼요. 자, 잘 들으셔야 돼요. 외우란 얘기가 아니에요. 외우려고 애를 쓰라는 거예요. 외울 때까지 보면 못 돌려요. 끝까지 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때는 저 이론에서도 쭉 기본적인 사항들 종합적으로 다 확인을 하면서 1회독을 하게 됩니다. 이때는 암기에 너무 조바심을 내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 이제 특히 공부 열심히 하시고 잘하시는 분들이 이 시기를 가장 힘들어하세요. 왜냐하면 외우지 않으면 공부가 안 된 것 같거든요. 내가 진짜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일주일 후에 형성평가를 보려고 보면 마치 안 한 것처럼 기억이 안 나요. 그러면 내가 뭘 잘못했나? 공부를 내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라고 굉장히 괴로워하는데 양이 많은 공부를 거의 이런 형태로는 처음 하시는 거예요. 교육학만 하는 게 아니라 전공도 같이 쏟아붓고 있는 상태거든요. 유지가 잘 안 돼요. 유지가 안 돼서 잊어버리는 게 당연해요. 그럼 또 그래요. 아니 잊어버릴 걸 뭐하러 외우느냐고. 외웠는데 잊어버릴 걸. 근데 외우고 까먹고가 반복되는 것만이 답이에요. 한 번에 완벽하게 외워서 유지되는 내용은 절대 있을 수 없어요. 양이 많은 공부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해가 중심입니다. 이해가 됐다라는 건 들었을 때 무슨 말인지 알겠다. 책에 있는 내용을 읽었을 때 무슨 소리를 하는지 알겠다. 그 정도면 충분한 이해. 자, 3, 4월 달이 되면 한 번 들었다라는 걸 가정으로, 저희 수업에서도 1, 2월 달에서는 처음 듣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기본적인 사항 중심으로 설명을 하는 거고, 3, 4월 달에는 어떻게든 한 번은 들어봤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어 있어를 기반으로 해서 좀 더 심화된 얘기를 하고 활용하는 연습을 서서히 시작하거든요. 근데 역시 공부의 포인트는 1회 독은 되어야 한다. 근데 이때부터는 암기를 좀 시작하셔야 돼요. 근데 1월 달보다 좀 더 키워드 중심으로 암기를 하려고 애를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암기가 다 안 될 수 있어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암기가 될 때까지 보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암기를 시도하면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5, 6, 7, 8은 문제풀이입니다. 근데 가끔 5, 6월 달에 저는 기출문제를 주로 보거든요. 근데 논술 기출도 굉장히 많이 쌓여 있고, 그다음에 요새 출제되는 경향을 보면 객관식 기출에서도 방향성 따와서 문제 출제하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의미 있는 객관식 문제들, 그다음에 논술 문제들, 그리고 지금 우리 시험은 논술형 시험이기 때문에 우리 시험이랑 제일 비슷한 시험이 5급 행정고시에서 교육직렬 뽑을 때 2차 시험이 교육학 서술형 시험을 본단 말이에요. 그 방향성이 좀 비슷해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까지 확인을 해서 같이 연습을 해요. 연습을 하고 7, 8월 달이 되게 되면 예상 문제를 중심으로 영역별로 정말 문제를 많이 풀면서 연습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요걸 하면서도 회독은 반복하셔야 됩니다. 회독은 반복하셔야 돼서 5, 6월 달이 되면 1.5회독이에요. 그래서 전체 영역 한 번 돌리고 중요 영역, 아까 얘기했던 5가지 영역이 있었잖아요. 걔만 한 번 더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7, 8월 달이 되면 1.5회독을 병행하거나 나 좀 공부 잘 되는데? 그러면 2회독입니다. 2회독이라서 한 달에 한 번 돌리는 느낌으로 돌아가는 거. 그래서 보시면 속도가 점점 올라간다는 거 느끼실 수 있죠. 그게 점점 외우고 까먹고의 주기가 좀 더 빨리 돌아올 수 있게 되는, 속도 자체가 조금씩 올라가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일 마지막에 가게 되면 91월 달에 가게 되면 우리가 처음에 9월 달에는 1회독을 하셔야 되고 1회독을 끝내고 나면 그 다음에 1회독을 할 때는 3주에 끝내야 돼요. 그 다음에 1회독을 할 때는 2주에 끝내야 돼요. 그 다음엔 1주에 끝내야 돼요. 그래서 1주에 1회독을 하실 수 있으면 어떤 효과가 나타나느냐 하면 내가 앞에 봤던 걸 까먹기 전에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서 그걸 다시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암기가 끝나는 거예요. 내가 한 번 봐서 완벽하게 암기가 유지되는 공부는 없어요. 양이 많은 공부를 하기 때문에. 우리 시험 벌써 지난주 토요일 날 봤는데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저희 바로 프리특강 한단 말이에요. 3일 지나고 나서 프리특강 하는데 그때 와서 쌤들 얘기 들어보면 물어보면 기억나지 않아요. 그 교육학과 전공 내용이 벌써 기억이 나지 않아요. 3일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하루 잤더니 모든 게 다 사라졌어요. 약간 농담이긴 한데 1, 2주만 지나면 진짜 기억 잘 안 나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니 그런 허무한 공부를 왜 해야 되느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 시험의 일정 자체가 그렇게 짜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하기 싫으면 뭐 3년, 4년 계획을 잡아서 차근차근 하셔도 되는데 그럴 순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 촉박하긴 하지만 이런 일정으로 진행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9월 달 같은 경우에는 모의고사 준비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까 문제 성격 보셨지만 활용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론 공부만 열심히 하시게 되면 나중에 쓸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부한 그대로 안 물어보거든요. 책에 있는 그대로 안 물어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연습을 큰 흐름에 따라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큰 계획은 이해하셨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하는 사항은 자, 62페이지를 보시면 Q&A가 있어요. 요건 읽어보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우리 4학년 쌤들 좀 이제 있으시니까 이제 4학년 쌤이 아니고 졸업하시면서 공부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니까 요때 그 얘기 많이 하세요. 내가 지금 뭘 더 할 수 있을까? 1월 달 강의가 개강하기 전에 추가적으로 뭘 볼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뭔가를 볼 수 있다면 쌤들 교직 수업 들으실 때 제일 처음 듣는 수업이 보통 교육의 이해라는 수업을 많이 듣죠. 근데 학교마다 조금씩 다르긴 해요. 교육의 이해라고 개설되는 경우도 있고 교육학 개론이라고 개설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수업인데 저도 교직 수업 할 때 대학에서 몇 번 하긴 했었는데 요때 썼던 교재가 있으시면
교재가 있으면, 그때 봤던 책이 있으시면 그 책을 1월달 개강 전까지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막 정리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재미없는 소설책을 읽는다라는 느낌으로. 고등학교 윤리교과서를 읽는다라는 느낌, 되게 약간 성격이 비슷하죠. 그래서 그 느낌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고만 오셔도 되게 큰 방향성을 잡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가로 저희에서 만약에 등록하시면 추가로 들어가는 추가 강의가 있으니까 구조화 강의도 있고 그런 강의가 있어요. 그거 보고 오셔도 초반에 공부하시는데 되게 큰 힘이 되기는 할 거예요. 근데 추가적으로 하실 수 있는 게 있으면 요 교육학 개론 책들이 있습니다. 그거 읽어보시면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요새는 이 수업을 책으로 안 하시는 경우들도 좀 있죠. 안 하고 그냥 자료 주시고 하시는 경우들도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보시는 책들이 약간 정해져 있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책이 최신 교육학 개론이라고 해서 저하고는 뭐 특별히 접점이 없는 분들이 쓰신 책이긴 한데요. 성태재 선생님이 대표 편저자로 들어가 있는 책이 있습니다. 성태재 쌤. 그래서 최신 교육학 개론이라고 하는 책이 그래도 트렌드에 맞춰서 많이 개정도 하시고 중요한 영역들 전체적으로 쑥 풀기에 되게 괜찮아요. 개론 수업할 때 많이 쓰는 교재이긴 해요. 이걸로 보셔도 되고, 아니면 추가적으로 그런 교재도 괜찮습니다. 방송통신대 있죠. 방송통신대에서 교육의 이해라는 개론서가 나오긴 하거든요. 근데 방송통신대 교재가 참 좋아요. 이게 애초에 원격으로 진행되는 수업을 가정하고 만든 책이라서 책이 되게 쉽게 써져 있어요. 그래서 도입할 때는 그런 쉬운 책을 가볍게 읽어서 큰 방향을 잡으시면 괜찮습니다. 근데 읽기 힘드시면 안 읽으셔도 돼요. 안 읽으셔도 되고 전공 공부 좀 더 하시고 들어오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1월 달부터 열심히 하셔도 충분히 진행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 말씀드리고 Q&A 부분은 그냥 읽어보시면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볼 부분은 64페이지 조그만하게 적혀 있긴 한데, 여기가 이제 우리 쌤들이 1년 내내 공부하시면서 실제로 많이 궁금해할 수 있는 사항들을 정리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정리를 하고 강의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설명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체계적인 학습 계획을 잡는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양이 너무 많아서. 자, 여기에서 제가 크게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체계적인, 여기 좋은 미리 계획을 잡고 6개월 단위로 잡고 이런 얘기가 나와 있지만 그거는 자기 스타일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정말 잊지 않으셔야 되는 건 교육학과 전공 공부는 반드시 병행하셔야 합니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조건입니다. 계획을 잡을 때.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특히 1, 2월 달에 교육학 공부를 해보면 양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1, 2월 달에 전공을 같이 하기 힘들겠네. 그래서 1, 2월 달에는 나 교육학 공부만 해서 교육학을 완전히 끝내겠어. 자, 여기서 틀린 표현은 교육학을 끝내겠어. 교육학을 어떻게 끝내요? 끝까지 끝이 나지 않는데. 그래서 약간 불가능한 목표를 가지신 거고, 그래서 1, 2월 달에 열심히 교육학 공부를 하신 다음에 3월 달부터 전공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3, 4, 5, 6, 7, 8 또는 3, 4, 5, 6에서 열심히 전공 공부를 하시다가 우리 7, 8월 달 되면 전공에서도 이제 모의고사 보고 막 여러 학원들에서 공개 모의고사 같은 거 봐요. 근데 거기 모의고사를 보러 갔더니 교육학을 하나도 못 쓰겠는 거예요. 마치 안 한 것처럼 싹 사라지는 거예요. 오, 큰일 났다. 이러다가는 교육학 꽈락 나오겠네 라고 깜짝 놀라면서 교육학 공부를 다시 시작하면 그때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교육학 공부를 새로 시작하시는 거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교육학은 20점이고 전공은 80점이죠. 그래서 하반기에 그런 부담감 때문에 나 교육학 새로 해야 되니까 교육학 공부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 라고 해서 전공 공부 비중을 줄이잖아요. 그럼 전공에서 점수가 빠지기 시작해요. 교육학은 20점이라서 뭐가 잘못되더라도 점수가 빠질 수 있는 선이 10점을 넘기진 않습니다. 아무리 뭐가 중간에 잘못되더라도. 한 7, 8점 빠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뭐가 크게 잘못됐을 때. 근데 전공은 빠지면 하반기에 공부량이 줄면서 전공에서 점수가 빠지기 시작하면 10점, 20점씩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건 너무 큰 손해죠. 그래서 교육학이라는 전공을 1년 내내 같이 가지고 가는 게 가장 효율적인 공부 방식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걸 잘못 이해하셔서 교육학 공부 많이 하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니에요. 전공을 후반부에 열심히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보통 초반에 교육학 공부를 제일 많이 하고 뒤로 가면 갈수록 교육학 공부를 줄이고 전공 중심으로 공부를 하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근데 그럼 초반에 교육학 공부를 제일 많이 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일까? 자, 일주일 공부를 할 때 이틀 하는 겁니다.
그게 가장 많은 비중입니다. 이틀 교육학 공부를 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전공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1년 공부 중에서 가장 많은 공부를 하는 거고 3, 4월 달이 되면 약간 줄이셔야 되고요. 5, 6월 달이 되면 좀 더 줄여야 되고요. 7, 8월 달에는 티가 나게 줄이셔야 되고요. 9, 11월 달이 되게 되면 강의를 듣는 경우에는 강의 듣고 복습 1시간 정도 안에 끝내셔야 되고 교육학은 다른 날 오전 시간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 회독하는 정도로 돌리시고 다른 모든 시간을 전공으로 돌려야 전공에서 안정적인 점수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전공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1년 내내 병행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특정 시기에 교육학만 하고 전공만 하고 하게 되면 후반부에 전공 공부 시간을 빼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너무 아까워요. 그리고 공부해보시면 느끼시겠지만 1, 2월 달에 공부하는 1시간과 9, 11월 달에 공부하는 1시간은 밀도가 다릅니다. 3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1, 2월 달에는 교육학에 그래도 이틀 정도라도 투자를 할 수 있지만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전공을 좀 더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체계적인 계획을 잡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그거 되게 강조드리고 싶어요. 그 정도고 그리고 그게 가장 큰 부분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도는 무조건 나가야 돼요. 진도는 무조건 나가야 되고 요때 쌤들이 추가적으로 공부 시간과 공부의 그 밀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끔 시험 공부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많이 질문하시는 게 그겁니다. 몇 시간 공부해야 돼요? 하루에 몇 시간 공부하면 합격해요? 몇 시간 공부하면 합격할 것 같으세요? 12시간 하면 붙고 11시간 하면 떨어질 것 같아요? 8시간 하면 붙고 7시간 하면 떨어질 것 같아요? 쌤들 몇 시간 하실 생각이에요? 몇 시간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시험 공부를 시작한 시점부터 쌤들이 공부를 하는 시간은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이에요. 근데 그 시간은 사람마다 달라요. 근데 가끔 보면 주변에 순공부 시간이 몇 시간 나왔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런 거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건 저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사람마다 체력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자기가 충실하게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은 사람마다 정말 다릅니다. 그러면 내가 나 자신을 봐야 돼요. 수업 듣고 개인 공부하고 했을 때 병이 나서 쓰러지거나 죽으면 끝이에요. 그래서 그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시험을 왜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프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현실적으로 이 공부를 지속 가능하게 시험 때까지 끌고 갈 수 있는 공부 시간을 생각해 보세요. 아프지 않고 병이 나지 않은 선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시간은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느낌은 어떤 거냐면 어떤 거에 가까우냐면 쌤들이 초반에 되게 깜짝 놀라시는데 매일 시험 전날 같은 텐션이에요. 끔찍하죠. 끔찍하죠. 그래서 공부 시간은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시간을 잡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 시간이 나오면 공부를 해야 되는 정도, 밀도를 파악하는 건 그날 수업을 듣거나 개인 공부를 했으면 복습할 양이 나오죠. 그러면 그 복습할 양을 내가 공부하는 시간 안에 무조건 다 보는 게 내가 공부하는 공부의 깊이입니다. 그러면 공부 시간이 길면 좀 더 깊게 볼 수 있을 거고 나는 체력이 딸려서 많이 못 봐. 그럼 얕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초반에 이걸 못해요. 이걸 못해서 공부를 하다가 시간을 계속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2시, 3시까지 복습을 해야 정리가 다 끝나더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어쩔 수 없이 체력이 무너지게 되고 중반 이후부터 공부가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한 번 보고 끝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본 거 다음에 또 본다. 다음 달에 또 본다. 라는 마음으로 반드시 시간 안에 끝낼 수 있는 밀도로 공부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요 두 가지만 지켜서 앞으로 쭉 나아가시면 다 돼 있어요. 시험 때 되면 진짜 다 돼 있어요. 이건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계획 잡아서 그 일정에 따라서 항상 병행하시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시간을 쓰면서 그날 진도 밀리지 않고 다 나가기만 하면 시험 때 되면 모든 게 다 준비가 돼 있을 겁니다. 확실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노트 만들기. 이것도 많이 질문 주시는 사항인데 개인 정리 노트 만드는 거예요. 요약 노트나 서브 노트 아니면 단권화 하는 걸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주변에 합격수기 많이 보시죠? 합격수기 많이 보시고 합격하신 분들 얘기 많이 들으면 대부분 다 자기만의 노트 만들라는 얘기 되게 많이 하지 않으십니까? 많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 만들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자,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건 성향을 탑니다. 그래서 내가 노트를 만들어야 공부가 되는 사람이면 만들어야 하고 만들지 않아도 나는 그냥 책 여러 번 반복해서 보고 줄 치면서 동그라미 치면서 보고 혼자 그냥 인출 연습하고 백지 인출하는 게 훨씬 더 좋더라. 안 만들어도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안 만들어도 되는 사람은 끝까지 안 만들어도 괜찮으니까 겁내지 말고, 그다음에 만들어야 되는 사람은 만들어야만 공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변에서 무슨 소리를 해도 만드셔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합격 수기 같은 걸 보면 대부분 만든다고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안 만드시는 분들이 초반에 되게 많이 불안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그 얘기를 말씀 많이 드리죠. 합격 수기를 쓰는 사람들이 합격한 모든 사람들일까요? 합격한 모든 사람들이 합격 수기를 쓸까요? 아닙니다. 일부가 쓰는 겁니다. 근데 합격 수기를 쓰는 시점을 생각해 보면 최종 발표가 나는 시점인데 되게 바쁜 시점이에요. 되게 바쁜 시점이라서 따로 시간 내서 정리하는 게 되게 힘든 시간인데 굳이 그렇게 길게 세밀하게 정리해서 합격 수기를 쓰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원래 정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노트 테이킹을 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미리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진짜 많아요. 그래서 공부하면서 너무 힘드니까 힘들 때 나는 합격 수기를 미리 쓴다. 약간 자성예언 효과도 있어서 굉장히 괜찮습니다. 그래서 미리 한 달마다 쓰고 두 달마다 써가지고 정리한 다음에 나중에 쭉 모아서 제출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만들지 말라고 찾아가면서 얘기를 해도 아니 전 노트를 만들어야 공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요게 약간 바이어스가 있는 데이터예요. 합격 수기에서 나오는 얘기들은 원래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쓰기 때문에 다 노트 만들라고 얘기를 하는 거. 노트 안 만들고 공부하시는 분들은 합격 수기 쓸 시간이 사실 없어요. 그래서 잘 안 쓰세요. 그래서 대충 써서 보내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자기 성향이에요. 근데 이걸 제가 왜 강조를 하느냐 하면 노트 만드는데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려요. 엄청 오래 걸려서 만들어야 되는데 안 만들어도 되면 굳이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자기 성향을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7월 달쯤 되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나는 안 만들어도 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해서 7월 달까지 그냥 공부를 해요. 근데 옆에 노트 만든 친구가 옆에 와요. 너 노트 안 만들었어? 안 만들었는데? 너 어쩌려고? 큰일 났어. 우리 다 만들었는데. 그럼 막 그때 심장이 벌렁벌렁 뛰는 거예요. 그래서 나 큰일 났나 봐. 공부 방향이 잘못됐나 봐. 우리 공부하면 귀가 한없이 얄딱해집니다. 그래서 팔랑팔랑 해가지고 누가 뭐라 그러면 불안하고 누가 뭐라 그러면 하루에도 기분이 막 12번씩 왔다 갔다 하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 잘 될 것 같다가 밤에 잘 때 그래서 오늘 하루 큰일 났다면서 슬퍼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옆에 되게 영향을 받는데 그럴 필요 없다. 내 공부 스타일을 가지고 가는 거다. 그리고 노트 만드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인 게 7월 달쯤 돼가지고 되게 완벽하게 정리된 노트를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럼 그걸 가지고 와서 친구가 또 노트 정리 안 한 친구가 와서 너 이거 만드는데 얼마나 걸렸어? 한 석 달 걸렸는데 너 그 시간에 그것만 정리했지? 하나도 안 외웠어? 지금 외울 건데? 지금부터?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또 막 심장이 벌렁벌렁 떨리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나 보다. 그 귀중한 시간을 그냥 날렸다면서 걱정하는데 아무 상관없다는 겁니다. 이거는 정말 자기 스타일이기 때문에 스타일에 맞춰서 준비하시면 됩니다. 스터디도 마찬가지예요. 요약 노트 만드는 거하고 스터디는 완전히 똑같아요. 개인 성향에 따라서 가세요. 스터디를 해서 얻는 게 많으면 하는 거고 잃는 게 크면 안 해도 괜찮아요. 특히 전공은 좀 다르지만 교육학은 정말 그렇습니다. 자기 스타일에 따라서. 중요한 얘기는 거의 다 했고요. 그다음에 분과 학문 각각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가 필요한 건 아까도 강조했던 것처럼 세부적인 사항들을 물어보니까 주요 영역들을 꼼꼼하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아까도 계속 강조했지만 단순 암기가 아닙니다. 그냥 그 세부 사항들 달달달 외워서 쓸 수 있는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초반부에 조금 불안하시더라도 암기 먼저 하지 마세요. 공부 잘하시는 분들이 초반에 많이 빠지는 실수가 그겁니다. 일단 외워야지. 외워야 공부되는 느낌이 드니까. 그래서 이해도 안 한 상태에서 외우시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위험합니다. 이해하고 외우셔도 된다. 자, 그리고 이런 사항들이 완성됐을 때는 자신을 믿고 문제를 푸세요. 그래서 문제 유형은 바뀔 수밖에 없어요. 문제 유형은 바뀔 수밖에 없고 항상 새로운 부분들을 집어넣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기 때문에 내가 똑같이 보지 않은 부분들이 실제 시험에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겁내지 마세요. 내가 처음 보는 거면 남들도 다 똑같아요. 그럼 내가 공부했던 사항들을 믿고 내 안목을 믿고 자신감 있게 시험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공부는 좋은 성적을 받아서 교사가 될 수 있게도 만들어주지만 현장에 가셔서 훌륭한 교사로 일할 수 있게도 해주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사명감을 가지고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들이고 그다음에 자료에 그 뒤에 이론의 기초 그다음에 합격 수기 등등 해서 재밌는 얘기들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공부하기 싫으실 때 보통 공부하기가 싫은데
싫으실 때 한 번씩 읽어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후딱 보는 부분은 저희 강의 구성입니다. 어떻게 구성되는지 이런 좋은 얘기들 많이 했는데 그럼 수업에서 이런 거 다루느냐? 다루겠죠. 다루려고 이런 얘기들 계속 했으니까 어떤 식으로 다루는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받으신 자료 중에서 요 자료 있죠?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자료 요거 제일 뒷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전체 강의 큰 일정 나와 있습니다. 요거 같이 보시면서 쭉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저희 강의는 이해와 암기 인출과 활용, 요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초반부 이해, 지속적인 암기 인출, 문제를 통해서는 활용 부분들 계속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구조화를 초반에 되게 열심히 해요. 1, 2월 달에 우리가 되게 공을 들이는 부분이 큰 구조를 잡고 내용이 너무 많으니까 되게 많아서 뭐가 어디에 있고 뭐가 어떤 구조 안에 있고 구조를 잡고 세부적인 살을 붙여나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시험 유형이 바뀌더라도 선생님들이 능동적으로 접근하실 수 있게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활용, 응용 연습들도 계속 하게 되고, 그 다음에 1월 달부터 모의고사를 계속 봐요. 쌤들이 오히려 그걸 어렵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론 공부를 하다 보면 방향성을 잃습니다. 내가 왜 이 공부를 하고 있는지 순간순간 헷갈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초반부에 모의고사를 꾸준히 보게 되면 그 방향성을 잃지 않고 방향에 맞는 이론 공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글쓰기, 실질적인 글쓰기 꾸준히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특성들이 있고 실제로 쌤들이 궁금하신 부분들은 전체 강의 구성이니까 1, 2월 강의부터 나머지 강의들 쭉 말씀드릴게요. 자, 1, 2월 강의 지금 오늘 받으신 강의 안내 자료 첫 번째 거 보시게 되면 1, 2월 기본 이론반이라고 해서 요때는 우리 기본서라고 하는 이론 교재가 있습니다. 요걸 진도에 맞춰서 나가면서 1회독을 할 거예요. 그리고 각 영역별로 시작하기 전에 구조화를 합니다. 그 구조화가 그림 좀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영역별로 여기 칠판에다가 저기서부터 저기까지 다 그려요. 같이 그리면서 어디에는 뭐가 있고 이런 부분들 쭉 같이 정리를 해서 구조화 자료도 드리거든요. 이렇게 구조화되어 있는 자료를 드리면서 같이 그리고 쌤들 머릿속에 교육학 전체와 관련된 마인드 매핑을 할 거예요. 구조를 다 잡은 다음에 그 이후 강의에서는 서서히 살을 붙여가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1회독을 다 해요. 전체 교육학 전체 영역을 한 번 다 돌리고 요때는 큰 개념들, 주요 개념들 중심으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 강의의 특성은 구조화 자료 드리고 매 강의 형성평가를 합니다. 월화 수업이거든요. 월화 수업인데 월요일 날 수업한 걸 화요일 날 아침에 수업 시작하기 전에 바로 형성평가를 해서 확인을 하고 화요일 날 수업했던 건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복습을 강제해 드려요. 그래서 복습을 하지 않으면 형성평가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혼자 개인 공부하기 힘드신 경우에도 형성평가 때 남들이 쓰는 걸 봐야 된단 말이에요. 굉장히 짜증스럽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공부를 하게 해드릴게요. 그래서 형성평가 진행하게 되고 그다음에 기본적인 논술 작성법에 대해서 첫 번째 모의고사를 볼 때 연습을 할 겁니다. 그리고 실전 모의고사를 2번 봅니다. 1월 달에 한 번, 2월 달에 한 번. 그리고 첫 번째 본 모의고사에 대해서는 개별 첨삭을 진행하게 됩니다. 인강, 직강 동일합니다. 진행을 해서 다 제출받은 다음에 첨삭해서 드리게 돼요. 그리고 직강 같은 경우에는 원하시는 경우에 스터디 구성해 드리고요. 스터디 진행 방향 안내해 드리고 개인 상담 지금까지는 전화로 진행하긴 했는데 아마 전화로 할 것 같기는 해요. 쌤들 요새 이동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편하기 때문에 전화로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 상담하면서 공부 진행 방향이나 어려운 부분들 같이 해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보통 그 이론서 가지고 주로 진도를 나가는 거고 형성평가 문제가 계속 나가는 거고 모의고사 문제 연습하고 구조화 자료 가지고 전체 구조 파악하는 부분입니다. 공부 처음 시작하시는 경우에는 1, 2월 기본 이론부터 시작하시는 게 맞아요. 어쩔 수 없어요. 자, 이런 식의 구조화 활동들 하게 되고요. 자, 3, 4월로 넘어가게 되면 심화 이론반, 심화 이론 및 활용반이라고 해서 한 번은 들어봤다. 내가 세부사항을 다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어디서 한번 본 적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선생님들을 기준으로 해서 이론을 한 번 더 1회독을 합니다. 그래서 1, 2월 교재와 3, 4월 교재는 같습니다. 동일합니다. 근데 설명하는 포인트가 약간 다릅니다. 주요 영역들, 그러니까 1, 2월이 전체 영역을 어떻게든 한 번 다 돌리는 강의였다고 한다면 3, 4월 같은 경우에는 이때보다 약간 힘을 다르게 주기 시작해요. 그래서 중요 영역들 많이 나오는 부분들을 좀 더 신경 써서 보고
그다음에 여기 실제 상황과 이론을 연계하는 자료들과 그 글쓰기 연습과 가벼운 문제 자료들을 처음으로 보기 시작하는 강의가 됩니다. 그래서 1, 2월은 순수 이론, 그다음에 모의고사가 2번 따라가는 거. 근데 여기서부터는 약간씩 활용과 적용의 성격이 들어가는 심화 이론 강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도 구조화 자료는 나가고요. 형성평가는 동일하게 실시합니다. 형성평가는 7, 8월까지 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91월 달에도 너무 하고 싶은데 그때는 죽어도 시간이 안 나요. 시간이 안 나서 못 하는 거고 대신에 정리 자료를 따로 드리죠. 그다음에 글쓰기 연습 자료가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영역별로 짧은 한 단락을 쓸 수 있는 글쓰기 연습을 이때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단락 한 단락 한 단락 써서 한 편의 글을 완성하는 연습이 이때부터 진행이 됩니다. 모의고사는 똑같이 2번 씁니다. 근데 저희는 가끔 어떤 쌤들은 그 영역별 모의고사라고 해서 실전 모의고사가 아닌 걸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희는 똑같아서 4개 영역을 확인합니다. 4개 영역을 실제 시험처럼 연습하는 시험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첨삭은 1번 똑같이 진행이 되게 되고 필요하신 경우 스터디 개인 상담 진행하게 되겠죠. 그래서 교재는 동일하고 부교재로 요때 이제 암기를 할 수 있는 자료로 입키 책자가 지금 나와 있거든요. 암기하시기 편하게. 근데 그 책자는 지금 따로 출간이 된 거라 제가 드릴 수는 없고 대신에 그 책자를 보고 개인적으로 인출 연습할 수 있는 자료를 드립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고 인출해보고 공부해보고 인출해보고 하는 자료를 드리고 요때 프린트 자료는 활용 자료들이 좀 많이 나가요. 현장 관련된 활용, 트렌드하게. 그러니까 결국 올해 시험을 봐도 학군이라든지 결국 학부모 참여들 많이 얘기가 나오니까 그런 쪽 이슈가 들어가는 거고 CAT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국가 성취도 평가 형태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CT 형태로 바뀌게 되면서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현장에서 어떤 부분들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연계해서 같이 확인하는 자료들을 추가로 드리게 됩니다. 자, 오픈형 답안 연습이라고 해서 이런 글쓰기 주제들을 드리고 관련해서 예시 답안도 드려요. 글 쓴 사례들도 드리기 때문에 이런 연습들 3월 달부터는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자, 5, 6월 달은 기출 사례 연습반인데 가끔 이론 강의 들으시면서 개인적으로 기출 분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기출 분석하면 방향성이 없어서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고 객관식 문제는 잘못 보면 완전히 성격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보지 않아도 되는 부분까지 신경 써서 보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요걸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 2, 3, 4에서 이론을 돌렸다면 5, 6월 달부터는 실제로 어떤 문제들이 출제가 되는지를 영역별로 쪼갠 문제들을 기출을 연습을 해서 방향성을 한 번 더 잡고 실제로 답을 써보는 활동들도 하시게 돼요. 그래서 이때 보게 되는 건 가장 크게 보는 건 논술 기출입니다. 우리 논술 기출을 보고 그다음에 객관식 우리 13학년도까지는 객관식 시험을 봤는데 은근히 객관식 문제들에서 방향성 유사하게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중등 문제들, 일부 초등 문제들 겹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고 5급 행정고시 문제들 보게 됩니다. 5급 행정고시는 해마다 보잖아요. 해마다 보니까 5, 6월 달에는 작년 문제까지 보는 거예요. 작년 문제까지 볼 수 있도록. 시험을 6월 말에 보거든요. 6월 말에 보기 때문에 새 문제는 7월 달에 보여드릴 거예요. 7월 달에 봐서 연습을 쭉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추가 자료로 형성평가 실시하고 구조화 자료 제공해 드리는 건 똑같고 모의고사가 4번으로 늘어납니다. 자극적이죠. 그래서 1, 2월 달에 한 달에 한 번 볼 때는 막 모의고사 한 번 볼 때 되게 긴장하세요. 밤에 잠을 못 잤다 그러고 막 그러시는데 이때부터는 2주에 한 번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모의고사 한 번 제출하고 나서 그 뒤에 수업 듣고 그 다음 주에 또 봐요. 그래서 점점 익숙해지십니다. 그래서 글쓰기, 논술 연습만큼은 우리가 전체 커리큘럼을 통해서 그 누구보다 더 많이 하실 수 있는 강의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때는 첨삭 2번, 한 달에 한 번 해서 2번 진행하게 됩니다. 스터디, 개인 상담은 똑같고 이때는 문제집이 있어요. 저희 기출 문제집이 있어서 기출 문제집을 본 교재로 돌리고 추가적으로 요약 노트 같이 병행해서 보는 형태로 수업을 하게 됩니다. 역시 키워드 인출 자료를 드리는데 3, 4월 달에 인출하는 정도와 5, 6월 달에 인출하는 정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깊이를 달리해서 요때는 요 정도까지 5, 6월 달에는 좀 더 디테일한 부분까지 해서 점차 뎁스를 깊게 해서 연습하실 수 있게끔 해드릴게요. 자, 그리고 7, 8월 달 강의 같은 경우에는 예상 문제 중심의 문제 연습인데 이때부터는 실제 논술 시험이랑 같은 문제들인데 영역별로 쪼개져 있는 것들을 계속 연습하시게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다루게 되는 문제 양은 가장 많은 시기 중에 하나예요. 실전 연습을 가장 많이 하실 수 있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예상 문제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뭐 비슷비슷한 문제들이 이 틀 안에서 많이 걸리게 되기는 해요. 그래서 실제 시험 나와보면 비슷비슷한 문제들도 많고 그렇긴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5급 2차 시험이 6월 말쯤에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올해 보는 시험, 내년도죠. 2024년도에 가장 최신으로 본 시험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은근히 서로 좀 상관이 있고 방향성은 참고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때 같이 확인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본 수업에서도 계속 문제를 같이 풀어요. 계속 푸는데 추가적으로 모의고사도 4번 진행을 하게 됩니다. 모의고사 4번 진행하고 첨삭 2번 진행하고. 즐겁겠죠. 그리고 이때도 문제집이 있습니다. 실전 문제집이 있어서 영역별로 실전 문제들이 빼곡하게 들어있고, 그거를 집에서 써오라고 하면 그 공부 시간이 줄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쓰기가 너무 싫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 같이 개요를 짜요. 그래서 시간을 되게 타이트하게 드리고, 자, 문제 4개 개요 짜자. 그러면 개요 같이 짜고 바로 풀이하고, 개요 짜고 바로 풀이하고. 그래서 그 수업에 대한 참여도 좀 있고 어쩔 수 없이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하시게 돼요. 분위기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연습을 많이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부교재는 요약 노트고 역시 또 키워드 인출 자료 드릴 거거든요. 근데 5, 6월 달보다 더 또 깊어집니다. 더 깊어져서 세부적인 사항들까지 인출하는 연습하실 수 있다. 그리고 7, 8월 달에는 프린트 자료가 조금 더 나갑니다. 3, 4월 달이랑 7, 8월 달이 성격이 약간 비슷해서 역시 최신 트렌드 관련된 자료들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많이 확인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때 보는 문제가 이런 형식인 거예요. 문제 드리고 제시문 드리고 배점 요구사항 딱 드려요. 그럼 실전 문제랑 똑같아요. 실제 모의고사 문제랑 똑같아서 문제 조건들, 주제 조건들에 맞춰서 제시문 내용 분석해서 이 부분들 계속 개요짜서 쓰는 연습들을 계속 하시게 됩니다. 행정 파트에서도 표로 문제 드리고, 여기에서 보면 장학기법을 찾아서 명칭, 제시된 기법의 구체적 사항들, 주의해야 될 사항들 2개 써보자,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로 보실 수 있는 문제들을 상당히 많이 연습을 해서 7, 8월 달 끝나고 나면 약간 어떤 느낌을 받으시느냐 하면, 그러니까 어지간한 문제들이 나와도 내가 한 번씩은 써본 느낌이지 않을까? 그래서 좀 이런 주제들을 어떻게든 다시 한번 다 이렇게 다뤄본 느낌이지 않을까? 이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작년에 했던 문제들을 7, 8월에 했던 문제들을 올해 좀 수정을 할 계획이거든요. 추가하고 교체를 하고 수정을 할 계획이라서 그것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강의가 91월 강의입니다. 91월 강의인데 우리가 보통 모든 강의는 8주로 구성됩니다. 8주로 구성되는데 91월 강의는 기본 10주입니다. 10주라서 1주차부터 8주차까지는 월화 수업을 진행을 하고 9주차, 10주차는 월요일에만 수업이 있어요. 그때는 정말 극후반부이기 때문에 전공 공부하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때는 그냥 모의고사예요. 주구장창 모의고사예요. 그래서 보통 월요일에는 모의고사 2개 보고요. 화요일에는 하나 봅니다. 그래서 모든 주, 그러니까 한 주에 3개씩 모의고사를 계속 보는 거예요. 계속 보고 모의고사 보고 풀이하고 보고 풀이하고, 그다음에 화요일에는 월요일 날 봤던 모의고사 대표 첨삭 사례들 확인하고 보고 풀이하고 또 정리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모의고사 정말 많이 연습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의고사도 보면서 주요 영역들의 주요 사항들은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사항들은 정리를 하게 될 거고, 모의고사 개인적으로 풀어보실 수 있는 모의고사까지 추가로 뒤에는 후반부엔 더 나가서 한 30개 정도 이상의 문제가 나갈 거예요. 그리고 첨삭은 2번 있어요. 첨삭은 2번 있고 필요하신 경우 스터디 운영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론 총정리 특강이라고 해서 10주차 끝나고 나면 그 다음 주나 일정에 따라서 그 주차 화요일 날 바로 할 수도 있긴 한데 우리가 보통 원데이 특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전체 영역들 같이 한번 쭉 정리하는 총정리 시간 같이 한번 회독을 하고 떼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이런 거 이렇게 중요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봐두세요, 이렇게 강조하는 부분들이 결국 시험 방향성과 가장 잘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요때는 교재가 없어요. 프린트아웃으로 문제랑 풀이 자료가 다 나가기 때문에 현장에 오셔서 연습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 연습할 때는 최대한 실전이랑 비슷하게 연습하시기 위해서 OMR 답안지에 연습하세요. OMR 답안지에다가 1월 달부터 보는 모의고사 전부 다 OMR 답안지에다가 진행하게 되니까 좋고, 그다음에 모의고사 문제 풀이 자료 드리고 모의고사를 보고 나면 그 모의고사 답안 내용들을 한 페이지짜리로 정리해서 외우라고 또 따로 추가로 드려요. 그래서 개인 공부하실 때도 좀 더 편하게 활용하실 수 있게끔 자료를 드리게 됩니다. 부교재는 요약 노트, 키워드 인출 자료 또 나가죠. 그러면 7, 8월 달과 비교해서 조금 더
뎁스를 깊게 해서 순차적으로. 그러니까 결국 암기 인출 연습은 3월달, 5월달, 7월달, 91월달 해서 점차적으로 깊이를 깊이해서 계속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게끔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종강인데요. 종강인데 원데이 특강까지 하면 종강인데 저희 끝나고 2차 특강도 해요. 그래서 지난주에 2차 특강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 수업 들으셨던 쌤들 대상으로 해서 원하시면 현장 나오셔서 들으실 수도 있고 인강으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무료죠. 무료고 자료도 드려요. 자료도 드려 전반적인 사항들 안내해 드리게 됩니다. 자, 그리고 대면 모의 면접도 진행해요. 그래서 이거는 1차 합격 발표 나고 나서 1차 합격 발표 나고 나서 모의 면접을 학원에서 봐드릴 거예요. 봐드려서 신청, 그러니까 이거는 내년도 수업 들으실 때 91월 달 수업이나 패키지 수업 들으신 경우에 선착순으로 신청하시게 되면 날짜 잡아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약간 더 긴장감 드리기 위해서 저도 있지만 다른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면접 관련해서 전문성 있는 분이 같이 모의 면접 진행해서 피드백 드리는 활동까지 진행하게 됩니다. 코로나 때는 비대면으로도 했어요. 줌으로도 해서 원격으로도 제주도에서도 보시고 이렇게 해서 즐겁게 했었는데 이제 코로나 아니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도 내년이지. 내년 1월 달에도 예정이 되어 있어요. 1차 합격하시고 나면 봐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뭐 사전 등록하시면 구조화 특강, 전체 영역, 아까 구조화 체크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구조도 가지고 전체로 정리하는 강의가 한 9간 정도 되는데 그거 하고 아까 글쓰기 특강, 기본적인 논술 쓰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 확인하실 수 있는 강의를 보실 수 있게 해드릴 거예요. 근데 미리 보시면 아무래도 특히 구조화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큰 틀을 한번 정리를 하고 수업을 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더 편하게 들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힘드셨죠? 힘드셨을 텐데 저도 생각보다 오늘 약간 길어져가지고 힘드셨을 것 같긴 한데 그 임용시험 되게 힘들어요. 공부 자체가 쉽지 않아요. 근데 지금 오늘 시험 기간에 이렇게 현장에 나와서 들으시는 걸 보면 정말 관심이 있어서 오시는 분들이시잖아요. 누가 억지로 시켜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관심이 있어서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힘들지만 어차피 하는 공부인데 합격을 하기 위해서 해야 돼요. 그래서 긍정적인 마인드로 합격한다는 마음으로 이거 중간중간에 굉장히 의심스러워요. 스스로 자신이 될 수 있을까라는 의심이 드는데 하기 싫어서 그런 마인드도 사실은 너무 커요. 그러니까 어차피 하는 공부인데 즐거운 마음으로 합격하겠다. 그래서 합격하고 첫 방학 때 난 뭘 하겠다. 연수를 받겠죠. 대부분. 연수를 받으시겠지만 그래도 그때 마음 편안하게 어디 여행을 갈 거야. 친구들하고 뭘 할 거야. 라는 그 모습을 생각하시면서 공부하시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해주신 쌤들 전부 다 감사드리고요. 강의 들으신 모든 선생님들 원하는 시점에 멋지게 합격하시길 기원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